전 세계가 술렁이었습니다. 불과 4달 만에 삼성 파운드리가 수율을 사정없이 끌어올렸다는 보고가 제 책상 위에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48%에서 81%. TSMC와 무려 44%포인트 차이 나던 그 격차가 뒤집혀버렸다는 사실은 그날 워싱턴의 공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삼성이 따라잡기는커녕 더 뒤처질 것이라 단정하던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한 통의 전화가 시작이었습니다. IBM이 TSMC 대신 삼성을 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가 들어온 겁니다. 규모는 3조 원이 훌쩍 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던 과업을 112일 만에 완수하며 시장 판도를 흔들어 놓은 이 기묘한 일련의 사건들. 2025년 6월 15일 오후 3시 14분. 금요일 오후 특유의 느슨한 공기가 제 사무실에 감돌고 있었습니다. 제 모니터에도 개선되지 않는 수율 그래프가 떠 있었죠. 48%. 석 달째 그대로였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려던 찰나 제 비서가 바삐 들어와 전화를 연결했습니다. 발신 번호를 보는 순간 저는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IBM 파워 시스템 부서가 있는 뉴욕 본사 번호였습니다. 평소라면 그 부서에서 먼저 우리 상무부 실무라인과 접촉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굳이 제 직통으로 넘어온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했습니다. 미국 상무장관 지나 레이몬도입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레이몬드 장관님, 저는 IBM 파워 시스템 총괄 부사장 마이클 로스입니다. 돌려 말하지 않겠습니다. TSMC 말고 삼성을 논의하고 싶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느낌이었습니다. 삼성의 수율은 48%, TSMC는 92%라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라도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말이 되지 않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문장이 제 손을 굳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파워 11 전량을 삼성에 맡기는 방안을 논의하고 싶습니다. 예상 규모는 3조 5천억 원입니다. 서류를 들고 있던 제 손이 저도 모르게 떨렸습니다. 파워 11은 IBM이 다음 세대 데이터 센터 시장을 걸고 준비하던 핵심 칩이었습니다. 미국 산업 전략이 걸린 프로젝트였죠. 저는 메모조차 한순간 또렷하게 적기 어려웠습니다. 로스 부사장님, 우리 기술 라인과 미팅 일정을 잡으시려는 겁니까? 아닙니다. 결정권자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오늘 중으로 말입니다. 오늘이라고요? 금요일 오후 3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 어디에도 빈말이나 여유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30분 안에 회신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담당 보좌관을 부름과 동시에 옆방의 정책 라인과도 연결했습니다. 짧은 순간이지만 제 미간이 저릿해졌습니다. 불과 몇 분 만에 상무부 내 관련 인원들이 제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모두 손에 자료를 들고 있었고 상황 파악을 서둘렀습니다. 로스 부사장에게 받은 메시지를 공유하자 방안의 공기는 단번에 팽팽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업 간 거래를 넘어선 문제였습니다. 미국 공급망 전략의 핵심이었죠. 제 머릿속도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IBM은 왜 그런 선택을 고민하기 시작했을까? 단순한 성능 때문일까? 가격 때문일까? 아니면 우리가 아직 파악하지 못한 어떤 신호가 숨어 있는 걸까? 통화를 마친 지 20분도 되지 않아 상무부 핵심 인력 8명이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제가 방금 전 들은 내용을 브리핑하는 동안 방안은 말 그대로 숨소리조차 줄어드는 정적 속에 잠겼습니다. 기술 분석 담당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수율 48% 상태에서 3조 원 규모 프로젝트를 맡는다는 건 위험 그 자체입니다. 누가 봐도 무리입니다. 하지만 산업전략 담당은 다른 시각을 내놓았습니다. 아니요, 장관님, 이건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IBM이 바보가 아닌 이상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지금 IBM이 왜 이런 선택을 고민하는지부터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저는 손짓으로 토론을 멈추게 했습니다. 모두 잠시 듣고 정리합시다. IBM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원하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국제전화를 걸었습니다. 로스 부사장과의 두 번째 통화였습니다. 이번에는 스피커폰으로 회의실 전 인원이 들을 수 있게 했습니다. 로스 부사장,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의 수율이 TSMC보다 훨씬 낮다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저희도 당황스럽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보시는 겁니까? 첫째는 2.5D 패키징 기술입니다. 삼성의 이 분야 기술력이 TSMC보다 앞서 있다는 건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둘째는 공급망 안정성입니다. TSMC는 이미 애플과 엔비디아로 포화 상태입니다. 그리고 셋째이자 가장 중요한 건데요.
로스 부사장이 말을 잠시 멈추었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2달 안에 수율 70%를 달성할 수 있다면 계약하겠습니다. 2달 8주 56일. 48%에서 70%까지 끌어올리려면 하루 평균 0.4%를 개선해야 했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 단 2%도 못 올린 상황에서 말입니다. 회의실은 다시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불가능을 향한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삼성은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세계 2위였지만 1위인 TSMC와는 51%포인트 격차가 나고 있었습니다. 따라잡기는커녕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형국이었습니다. 지난 분기 실적 발표에서 주주들이 쏟아낸 불만이 아직도 귀에 울릴 정도였죠. 로스 부사장 월요일에 제안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직접 만나 논의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좋습니다. 6월 16일 화상회의로 시작하죠. 기술적 사양과 일정은 그때 이야기합시다. 통화가 끝났습니다. 회의실에는 짙은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도전했다가 실패하면 미국 기업의 신뢰와 글로벌 공급망 전략 모두 흔들릴 겁니다. 하지만 성공한다면 TSMC의 절대적 우위에도 균열이 생길 것입니다. 기술 분석 담당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수율 70% 자체는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어치버버립니다. 문제는 시간뿐입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데이터 센터 시장 자료를 띄웠습니다. 작년 기준 글로벌 데이터 센터 시장 규모는 약 580조 원이었습니다. 올해는 15% 성장에 667조 원이 예상되었고 IBM이 파워 11로 노리는 점유율은 최소 5%였습니다. 이는 33조 원 규모였습니다. 그중 10%만 가져와도 3조 3천억 원이었습니다. 산업전략 담당이 계산기를 두드리더니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의 산업 경로가 완전히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한번 신뢰를 확보하기만 하면 테슬라나 닌텐도 같은 기업들도 자연스럽게 관심을 보일 거라는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천천히 기울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오후 평범하던 하루가 순식간에 완전히 뒤집히는 순간이었죠. 회의 말미에 부사장급 정책 담당이 결론을 냈습니다. 수요일까지 개선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하겠습니다. 월요일 오전 7시에 전원 참석으로 킥오프 미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주말은 없는 셈 치십시오. 회의실을 나오며 제 다리가 묵직하게 떨렸습니다. 앞으로 2달 동안 48%를 7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하루도 헛되이 쓸 수 없는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엘리베이터로 향하던 중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오늘은 일찍 들어온다 했잖아. 저녁은 뭘 준비할까? 미안해. 상황이 좀 복잡해졌어. 아마 주말에도 사무실에 있어야 할 것 같아. 또 그래요. 무슨 일인데? IBM과 굉장히 큰 건을 잡을 수도 있어서 그래. 성공하면 여러 면에서 달라질 거야. 전화를 끊고 다시 사무실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모니터에는 여전히 48%라는 숫자가 붉은색으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2달 뒤 저 숫자가 과연 70으로 바뀔 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 공급망 전략 전체를 뒤흔드는 무덤이 될까? 책상 서랍에서 프로젝트 노트를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에 큼지막하게 적었습니다. 프로젝트 파워. 정점 도달까지 D-Day 56일. 벽 시계를 보니 오후 5시 23분. 55일 하고도 18시간 37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5년 6월 16일 월요일. 오전 7시 태스크포스 팀 킥오프 미팅이 시작되기 30분 전이었습니다. 화성 캠퍼스 파운드리동의 회의실에는 이미 절반 이상의 인원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주말 내내 준비해온 자료가 책상마다 수북이 쌓여 있었고 공기에는 커피 향과 긴장감이 나란히 떠다녔습니다. 그 자리에 국내 라인과 연결된 미국 측 분석 인력들도 온라인으로 대기 중이었습니다. 현장 책임자가 들어오자 모두가 일제히 자세를 고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전날과는 다른 단단한 결심이 비쳐 보였습니다. 여러분, 오전 10시에 IBM과 화상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부터 확실히 짚고 가죠. 화면에 지난 6개월간의 수율 그래프가 떠올랐습니다. 46%에서 48%, 고작 2% 상승이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구조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주말 동안 무언가 찾아낸 것이 있습니까? 한 엔지니어가 자리에서 일어나 준비해온 자료를 띄웠습니다. TSMC의 공급 현황을 분석했습니다. 흥미로운 흐름이 보였습니다. 올해 2분기부터 애플이 3나노 선주문 물량을 2배로 늘렸습니다.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결과 TSMC의 7나노 라인 95%가 이미 예약된 상태입니다. 기술 담당 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IBM이 그렇게 초조했던 거군. TSMC에 맡기고 싶어도 여유 물량이 없으니까. 그것만이 아닙니다. 발표자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IBM 파워 11의 핵심은 칩넷 구조입니다. 여러 개의 작은 칩을 하나로 묶는 방식인데 여기서 2.5D 패키징 기술이 절대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서는 삼성이 TSMC보다 약 18개월 앞서 있습니다. 패키징 담당 이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은근한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IBM과의 화상회의가 연결되었습니다. 화면에는 IBM 임원진 5명이 차례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로스 부사장 옆에는 기술 총괄 디렉터 사라 천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굿모닝. 아니, 한국은 지금 저녁이겠군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로스 부사장이 화면을 공유했습니다. 파워 11의 상세 사양이 화면에 펼쳐졌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단순합니다. 7나노 공정에서 칩넷 8개를 안정적으로 연결하고 전력 효율을 최소 45% 개선하는 것입니다. 가능합니다인가? 현장 책임자가 답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문제는 수율입니다. 현재 48%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조건을 제시하신 거군요. 그때 사라 천이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엔지니어 10명 이상을 한국에 파견하겠습니다. 공동 개발 방식으로 진행하면 수율 개선 속도를 크게 올릴 수 있습니다. 회의실은 순간 정적에 잠겼습니다. IBM 엔지니어를 한국 라인에 투입한다니 듣도 보도 못한 방식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절박하다는 말입니까? 제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로스 부사장은 짧은 침묵 끝에 답했습니다. 2026년 데이터 센터 시장은 1000조를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파워 11이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로스가 말을 멈추었습니다. 어제 TSMC가 2026년 상반기까지 7나노 라인이 전혀 비지 않는다고 통보했습니다. 그제야 상황이 완전히 이해되었습니다. IBM은 선택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한국 아니면 중국 업체뿐이었는데 미국 정부가 중국으로 가는 길을 허락할 리 없으니 말입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현장 책임자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첫째, 2.5D 패키징 기술은 삼성 단독으로 진행합니다. 둘째, 수율 70% 달성 이후에는 추가 물량을 확약해야 합니다. 셋째, 가격은 TSMC 대비 15% 프리미엄입니다. 로스는 팀원들과 짧게 상의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패키징 단독 진행은 수용합니다. 추가 물량은 연간 최소 5조 원을 보장하겠습니다. 가격은 10%까지 가능합니다. 12%입니다. 우리가 감수해야 할 위험을 고려하면 그 정도는 받아야 합니다. 잠시 팽팽한 신경전이 오갔습니다. 화면 속 IBM 팀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12% 동의합니다. 대신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습니다. 사라 천이 새로운 화면을 띄웠습니다. 주간 보고를 원합니다. 수율 개선 상황과 문제점, 해결책을 모두 투명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즉 전면 공개를 요구한 셈이었습니다. 곧장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이었지만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상황은 IBM도 우리도 절박했으니까요. 회의가 종료되자 회의실 안에는 미묘한 흥분감이 감돌았습니다. 연간 5조 원의 추가 물량이라면 파운드리 매출이 30% 이상 늘어나는 것 아닌가요? 영업 책임자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 전에 수율 70%를 만들어야죠.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기술 담당 임원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구내식당은 북적였습니다. 이미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옆 테이블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IBM과 큰 건 한다던데 48% 수율로 말이 되냐고. 그런데 성공하면 진짜 대박이라더라. TSMC도 긴장한다더라. 오후 2시 수율 개선 전략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공정 엔지니어 20명이 모였고 화이트보드에는 빽빽한 그래프와 수식이 그려졌습니다. 현재 주요 불량 원인은 3가지입니다. 선임 엔지니어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첫째, 노광 과정에서 미세 얼라인먼트 오류. 둘째, 에칭 공정 균일도 문제. 셋째, 파티클 관리 미흡. 각각은 어느 정도 개선 가능합니까? 얼라인 개선으로 8% 에칭 균일도는 7% 파티클 관리는 5% 이론상 합치면 20%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손 떼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나를 건드리면 다른 공정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제 머리는 뜨겁게 뻐근해졌습니다. 정교한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모든 부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후 4시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테슬라 반도체 구매 담당이었습니다. 김 과장님 혹시 IBM과 뭔가 협의 중인 게 있습니까? 테슬라 구매 담당자의 목소리는 단도직입적이었습니다. 업계는 좁았습니다. 정보는 금세 퍼져나갑니다. 공식적으로 확인해드릴 단계는 아닙니다만 저희도 차세대 자율주행 칩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조만간 미팅을 갖고 싶습니다. 테슬라까지 움직이다니 예상 밖이었습니다. 저녁 7시가 넘어 사무실에 남은 사람은 태스크포스 팀뿐이었습니다. 현장 책임자가 다소 피곤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IBM 엔지니어들이 들어옵니다. 내부 사정을 전부 공개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부담이 있지만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창밖에는 어둠이 내려앉았고 화성 캠퍼스 건물 곳곳에 불빛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달 안에 70%라니요. 제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2019년에 우리가 특정 장비를 처음 들여왔을 때 기억납니까? 모두 불가능이라고 했지만 결국 해냈습니다. 이번에도 해낼 겁니다.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늘도 늦어. 아마 앞으로 2달은 계속 이럴 거야.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야. 성공하면 우리 인생 자체가 달라질지도 몰라. 통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고속도로 너머의 삼성 간판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2달 뒤 그 간판이 더 밝게 빛날까? 아니면 이 모든 과정이 무덤이 될까? 생각이 겹쳐질 무렵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문자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닌텐도 도쿄 본사였습니다. 차세대 칩 제조 관련 미팅을 요청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판은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IBM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파운드리 전체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기회이자 반대로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도박이기도 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9시 34분. D-Day까지 54일하고도 2시간 26분이 남은 시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2025년 6월 20일 금요일 오전 8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IBM 엔지니어들을 맞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0명이 한꺼번에 걸어나오는 장면은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난히 시선을 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동양인 얼굴을 한 40대 남성이었는데 다른 이들보다 주변을 훨씬 예리하게 살피고 있었습니다. 미스터 김 반갑습니다. 저는 IBM 공정 최적화팀 리더 마크 윌슨입니다. 라고 인사를 건네며 악수를 나눴습니다. 바로 뒤이어 그 동양인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전 데이비드 리입니다. 반도체 수율 전문가입니다. 그의 악수는 놀라울 만큼 단단했고 눈빛에는 확신이 어렸다. 화성 캠퍼스로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데이비드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혹시 한국말 하십니까? 네, 사실 저는 한국계입니다. 한국 이름은 이덕수죠. 그는 창밖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3년 전까지 TSMC에서 일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TSMC 출신이 왜 IBM에 그리고 왜 이 프로젝트에 합류했을까? 놀라셨죠? 걱정 마세요. 저는 삼성이 성공하길 바랍니다. TSMC의 독주는 업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전 10시 우리는 클린룸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얀 방진복을 입은 엔지니어들이 장비 앞을 차지하고 있었고 첫 번째 수율 테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세팅 그대로 웨이퍼 25장을 돌리겠습니다. 3시간이 흐른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49.2%. 겨우 1% 올랐을 뿐이었습니다. 데이비드는 데이터를 빠르게 분석하더니 말했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입니다. 노광 공정에서 포커스 마진이 너무 좁습니다. TSMC는 이 문제를 이미 2년 전에 해결했죠.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저희는 다중 패터닝 기법을 조금 다르게 써서 해결했습니다.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는 손이 보이지 않을 만큼 빠르게 파라미터를 조정하기 시작했고 현장 엔지니어들은 놀라움에 눈을 크게 뜨고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6월 25일 수정된 공정으로 두 번째 테스트가 진행되었습니다. 결과는 52.7%, 3% 이상 개선된 수치였습니다. 이 속도면 진짜 가능할 것 같은데요. 한 엔지니어가 희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문제입니다. 데이비드는 60%를 넘기면 개선 속도가 급격히 떨어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은 맞았습니다. 7월 1일 수율은 54.8%에서 멈춰버렸습니다. 파라미터를 바꿔도 더는 오르지 않았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무거웠고 책임자의 표정도 어두웠습니다.
이러면 70%는 불가능합니다. 뭔가 획기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때 데이비드가 손을 들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위험합니다. 말해보세요. 애칭 공정을 완전히 새로 하는 겁니다. 습식과 건식을 섞은 하이브리드 방식입니다. TSMC도 해봤다가 포기했습니다. 왜 포기했습니까? 초기 비용이 너무 컸고 안정화도 오래 걸렸습니다. 하지만 성공하면 수율을 한 번에 15% 올릴 수 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15%라면 70%도 가능했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장비 개조와 테스트까지 약 500억 원입니다. 실패하면 그대로 손실입니다. 책임자는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합시다.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습니다. 7월 5일부터 장비 개조가 시작됐고 저는 거의 회사에서 지냈습니다. 7월 10일 새벽 첫 테스트가 진행됐습니다. 클린룸엔 긴장만 가득했습니다. 웨이퍼 투입합니다. 4시간이 지나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61.3%. 단번에 6% 상승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70%까지는 9%가 부족했습니다. 데이비드가 말했습니다. 이제 승부처입니다. 파티클 관리만 잡으면 됩니다. 7월 15일 파티클 관리 프로토콜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작업 속도가 떨어진다는 불만도 나왔지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7월 18일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TSMC였습니다. 7나노 라인을 조정해 IBM 물량을 받을 수 있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우리가 60%를 넘긴 직후였습니다. IBM에 말했더니 그들은 삼성과 계속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왜일까요? 도발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보고를 올렸습니다. TSMC가 움직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가 고비라는 걸. 그리고 7월 20일 하이브리드 애칭과 파티클 관리가 모두 적용된 첫 풀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어졌고 저는 점심도 거르며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68.9%. 단 1%가 모자랐습니다. 너무 가까워 더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때 데이비드가 데이터를 다시 보더니 말했습니다. 이상합니다. 3번 장비만 유독 낮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점검해보니 바닥 레벨이 아주 미세하게 어긋나 진동을 주고 있었습니다. 즉시 교정하고 재테스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7월 22일 오후 5시 재테스트 결과는 71.4%였습니다. 목표를 넘긴 수치였습니다. 클린룸엔 환호가 울렸고 데이비드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저는 바로 보고를 했고 책임자의 음성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말입니까? 71.4%요? 내 공식 데이터입니다. 바로 IBM에 전달하겠습니다. 곧바로 로스 부사장과 긴급 화상회의가 잡혔습니다. 그의 표정은 놀라움 그대로였습니다. 32일 만에 48%에서 71%라니 가능합니까? 그는 믿기 어렵다는 듯 물었습니다. 현장 엔지니어들과 IBM에서 파견한 팀 덕분입니다. 특히 데이비드 리의 역할이 컸습니다. 그가 큰 기여를 했군요. 알겠습니다. 계약서 준비하겠습니다. 통화를 끝내자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었습니다. 32일 동안의 전쟁이 끝난 셈이었죠. 아니 어쩌면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팀과 함께 근처 식당에서 조촐한 회식을 했습니다. 데이비드가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사실 TSMC가 70%를 넘기는데 6개월이 걸렸습니다. 삼성은 한 달 만에 해낸 겁니다. 대단합니다. 왜 도와주신 겁니까? 당신은 TSMC 출신이잖아요.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업계엔 경쟁이 필요합니다. 독점은 혁신을 죽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테슬라였습니다. 71% 달성 축하드립니다. 다음 주 미팅 가능하신가요? 그 후에도 계속 메시지가 왔습니다. 닌텐도, 브로드컴, 중국 바이두까지 판도가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계를 보았습니다. 2025년 7월 22일 밤 11시 45분. 이제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7월 25일 금요일 오전 9시. 현장 책임자가 급히 저를 찾았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방금 로스 부사장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TSMC 최고 경영자가 IBM 본사를 직접 방문했다고 합니다. 제 심장이 순간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TSMC 최고 경영자가 움직였다는 건 그만큼 절박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제안 내용 아십니까? 가격 20%이나 3년간 독점 공급 보장. 그리고 그는 말을 멈추었다가 이어 말했습니다.
차세대 3나노 공정 우선 할당권까지 제시했다고 합니다. 상상도 못할 조건이었습니다. TSMC가 이런 양보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후 2시 긴급 화상회의가 열렸습니다. 로스 부사장의 얼굴은 복잡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우리 이사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CFO가 TSMC 제안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71%를 달성했습니다. 약속을 지켰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TSMC는 92%입니다. 그리고 20% 가격 인하까지. 그때 데이비드가 끼어들었습니다. 로스 부사장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TSMC가 왜 갑자기 이런 제안을 했을까요?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의 속도를 보고 충격을 받았겠죠. 한 달 만에 71%를 만들었다면 6개월 뒤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로스 부사장은 깊은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습니다. 일주일 시간을 주십시오. 8월 1일까지 최종 결정 내리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방 안엔 묵직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일주일 안에 반드시 증거를 보여야 했습니다. 책임자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수율을 75% 이상으로 끌어올리자. 그리고 2.5D 패키징 시제품을 완성해 성능 차이를 증명하자. 7월 28일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핵심 엔지니어 한 명이 TSMC로부터 스카우트 제안을 받았다는 겁니다. 연봉 3배 주택 지원 자녀 학비 전액 제공. 거의 흔들릴 수밖에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와 말했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가족을 생각하면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역사에 남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민입니다. 저는 그에게 억지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당신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만드는 변화의 의미를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날 그는 남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전했습니다. 자신만 제안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핵심 인력 5명 모두 비슷한 제안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TSMC의 명백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우리 팀을 무너뜨리려는 시도였죠. 7월 30일 새로운 수율 테스트 결과가 나왔습니다. 73.8%. 목표까지 조금 모자랐지만 상승세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2.5D 패키징 테스트 결과였습니다. 전력 효율 47% 개선, 데이터 전송 속도 2.3배 향상. 이는 TSMC가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로스 부사장에게 데이터를 보냈습니다. 30분 후 로스 부사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우리 최고 재무책임자는 여전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내일 이사회가 열립니다. 그날 밤 뜻밖의 전화가 또 걸려왔습니다. 중국 바이두 반도체 구매 총괄이었습니다. 장관님, 저희가 엣지 AI 칩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연간 2조 원 규모입니다. 관심 있으십니까? 타이밍이 절묘했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당시 미중 기술 경쟁이 가장 치열했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공식적으로 논의하려면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삼성이 IBM과 계약하면 우리도 즉시 협상에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8월 1일 오전 8시. 운명의 날이었습니다. IBM 이사회가 시작되었고 우리는 회의실에 모여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화면에는 비즈니스 채널이 틀어져 있었고 뉴스에서는 TSMC와 삼성의 수주전이 최고조에 달했다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업계조차 오늘의 결정이 파운드리 시장 판도를 바꿀 것이라 말하고 있었죠. 오전 11시가 지나도록 연락이 없었습니다. 불안이 점점 커졌습니다. 정오가 되어서야 전화가 울렸습니다. 로스 부사장이었습니다. 레이몬도 장관님, 결정이 났습니다.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7대5로 삼성을 선택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방 안에서는 탄성이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다음 말은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 최고 기술 책임자가 제안했는데 파워 11 공동 개발을 원합니다. 3나노 공정으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단순한 제조 계약을 넘어선 전략적 파트너십이었습니다. TSMC는 어떤 반응입니까? CEO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왜 삼성이냐고 묻더군요. 제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미래를 보고 결정한 것이라고. 전화를 끊자 긴장이 풀리며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현장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실제 양산까지 해내야 하고 품질도 지켜야 합니다. 그는 창밖을 보며 덧붙였습니다. TSMC가 가만히 있을 리 없습니다. 전쟁은 지금부터입니다.
오후 3시 언론 보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삼성 IBM 파워 10일 단독 수주 TSMC 독주 체제 균열 파운드리 2위 삼성 1위 추격 본격화. 예측대로 TSMC 주가는 4.7% 떨어졌고 삼성은 6.2% 상승했습니다. 오후 5시 테슬라에서 공식 요청이 왔습니다. 8월 5일 일론 머스크가 직접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 했습니다. 머스크가 직접 온다니 상징성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저녁 8시 퇴근하려던 순간 데이비드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장관님 조언 하나 드리겠습니다. 무엇입니까? TSMC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의 다음 카드는 아마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가격 전쟁일 겁니다. 시장을 흔들어 삼성에 압박을 넣을 겁니다. 집으로 가는 길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드디어 결정 났어. IBM 계약 확정이야. 축하해. 이제 좀 쉬려나? 아니 아직 시작이야. 더 바빠질 거야. 하지만 제 목소리에서는 자신감이 흘러나왔습니다. 우리가 해냈으니까요. 시계를 보니 2025년 8월 1일 밤 9시 15분. 다음 주 머스크와의 회의와 양산 준비. 쉴 틈이 없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8월 5일 화요일 오전 10시. 화성 캠퍼스 정문에 검은색 제네시스가 들어섰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내리는 순간 수십 명의 기자들이 셔터를 터뜨렸습니다. 청바지와 검은 티셔츠. 예상 그대로의 차림이었습니다. 장관님 반갑습니다. 그의 악수는 강했고 눈빛은 예리했습니다. 클린룸부터 보고 싶습니다. 실제 공정을 직접 확인하고 싶군요. 주저함 없는 말투였습니다. 방진복을 착용하고 클린룸으로 들어간 머스크는 장비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엔지니어 출신답게 기술 질문을 쉼없이 던졌습니다. 수율 73.8%를 어떻게 달성했습니까? TSMC도 초기에 60% 넘기기 어려워했는데 데이비드가 하이브리드 애칭 방식을 설명했습니다. 머스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흥미롭군요. 이 방식이면 전력 소비도 줄겠군요. 그는 2시간 동안 현장을 둘러본 뒤 회의실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열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테슬라의 차세대 자율주행 칩입니다. 5나노 공정으로 연간 500만 개 생산 규모라니 화면에 뜬 스펙은 놀라웠습니다. 기존 V4보다 연산 속도는 3배 빠르고 전력 소비는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생산 가능합니까? 현장 책임자가 물었습니다. 2026년 1분기부터 양산하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5나노는 준비 중이지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때 머스크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솔직하게 말하죠. 저희는 TSMC와도 논의 중입니다. 그들은 4나노 공정과 20% 낮은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머스크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가격만 보지 않습니다. 혁신 능력과 파트너십을 봅니다. 삼성이 한 달 만에 48%를 71%까지 끌어올린 건 정말 놀라웠습니다. 원하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양산 수율 75% 이상 유지. 그리고 2027년까지 3나노 전환. 가능하다면 독점 계약을 하겠습니다. 독점 계약. 연간 10조 원이 넘는 규모였습니다. 그날 오후 머스크가 떠난 후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양산에서 75%라니 시험실 수율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였습니다. 기술 담당이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테슬라까지 놓칠 수는 없습니다. 8월 8일 첫 양산 테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에 웨이퍼 1000장을 처리하는 실제 조건이었습니다. 사흘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65.3%. 모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험실에서 73.8%를 기록했는데 양산에서는 65%로 떨어졌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대량 생산 시 열 관리가 문제입니다. 장비 가동률이 높아지면서 미세한 온도 변화가 생기고 그게 수율을 떨어뜨립니다. 데이비드가 데이터를 분석하며 말했습니다. 48시간 안에 해결해야 합니다. IBM 1000장 물량 납품이 일주일 뒤입니다. 결국 불철주야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엔지니어들은 3교대로 매달렸고 저 역시 거의 회사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8월 10일 새벽 4시 해결책이 나왔습니다. 실시간 온도 보정 시스템을 추가해야 합니다. 0.1도 변화도 즉시 감지해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즉시 시스템 구축에 들어갔고 인공지능 기반 예측 모델까지 적용했습니다. 8월 13일 두 번째 양산 테스트. 수율 71.2%. 안도의 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목표인 75%에는 여전히 모자랐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도움이 들어왔습니다.
IBM에서 파견된 엔지니어 한 명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웨이퍼 투입 순서를 최적화해보죠. 열 분포를 고려해 패턴을 짜는 겁니다. 단순하지만 효과적이었습니다. 8월 15일 아침 9시 세 번째 테스트 결과가 나왔습니다. 76.4%. 드디어 목표를 넘어섰습니다. 실제 양산 조건에서 76%라니. 즉시 머스크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새벽임에도 깨어 있었습니다. 76.4%가 맞습니까? 실시간 데이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데이터를 확인한 머스크가 웃었습니다. 인상적입니다. 계약서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배터리 관리 칩도 맡아줄 수 있습니까? 연간 2조 원입니다. 예상치 못한 추가 제안이었습니다. 검토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화를 끝내자 손에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때 현장 책임자가 들어왔습니다. 방금 뉴스 보셨습니까? TSMC가 5나노 가격을 15% 이하로 낮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가격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데이비드의 예측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수율도 기술도. 그날 오후 바이두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삼성이 실제 양산 능력을 확인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제안하고 싶습니다. 다음 주 베이징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중국 시장이 열리는 순간이었지만 조심스러웠습니다. 미국 정부의 반응을 고려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저녁 7시 첫 번째 IBM 물량이 생산 라인에 투입되었습니다. 파워 11칩 실제 양산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상 없습니다. 수율 76.2% 유지 중입니다. 현장 보고에 저는 안도했습니다. 밤 10시 퇴근하려던 순간 데이비드가 다가왔습니다. 장관님 축하드립니다. 이제 삼성은 진짜 TSMC의 경쟁자입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도움이 컸습니다. 아닙니다. 삼성 엔지니어들의 열정이 만든 성과입니다. 하지만 그는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TSMC가 다음에 어떤 카드를 꺼낼지 모릅니다. TSMC는 분명 다음엔 더 강한 카드를 꺼낼 겁니다. 아마도 인수합병이나 독점 계약으로 시장 전체를 묶으려 하겠죠. 차 안에서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석 달 전 48%였던 수율이 이제는 76%. 불가능해 보이던 일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뉴스 봤어. 삼성이 테슬라 계약했다고 나오던데 그거 당신이 한 거야? 팀이 해낸 겁니다. 자랑스러워. 전화를 끊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화성 캠퍼스의 불빛이 밤에도 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IBM 첫 출하. 다음 주는 테슬라 계약 마무리. 그 다음은 바이두 협상. 숨 돌릴 틈은 없었지만 이상하게 힘이 났습니다. 우리가 역사의 한 장을 쓰고 있었으니까요. 2025년 8월 28일 목요일 오전 6시. 저는 뉴욕 JFK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12시간의 비행 동안 프레젠테이션을 수십 번 검토했지만 긴장감은 여전했습니다. 현장 책임자와 기술팀 핵심 5명도 함께였습니다. 공항에서 맨해튼으로 가는 차 안에서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오늘이 진짜 승부입니다. 이사회 전원이 참석한다고 합니다. 오전 9시 IBM 본사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숨이 막힐 뻔했습니다. TSMC 팀이 이미 와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리더는 기술 총괄 부사장 제임스 리우. 업계에서 전설로 불리는 인물이었습니다. 삼성팀이군요. 그는 여유로운 미소로 악수를 청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좋은 발표 기대합니다. 우리 다음 순서시죠. 도발이었습니다. 그들이 먼저 발표하면 우리가 반박할 기회를 갖기 어렵기 때문이었습니다. 오전 10시 TSMC의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옆 대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벽 너머로 들려오는 웃음과 박수 소리는 우리의 불안을 키웠습니다. 2시간이 지나고 TSMC 팀이 나왔습니다. 제임스 리우가 지나가며 속삭였습니다. 3나노 2026년 1분기 양산 확약했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심장이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3나노를 그렇게 빨리 장악하겠다고. 그리고 드디어 우리의 차례였습니다. 이사회 멤버 12명이 자리에 앉아 있었고 로스 부사장이 시작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성전자 파운드리입니다. 책임자가 첫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지난 2달 동안 우리는 불가능을 뒤집었습니다. 48%에서 76%까지. 하지만 이사회 표정은 냉담했습니다. CFO가 먼저 질문했습니다. TSMC는 92% 수율과 3나노를 제시했습니다. 삼성은 무엇을 약속할 수 있습니까?
혁신입니다. 제가 자리에서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지금부터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준비해온 장비로 화성 캠퍼스 클린룸을 실시간 연결했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2.5D 패키징 공정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파워 11C 제품입니다. 8개 칩넷을 하나로 연결하는 단계입니다. 15분 후 완성된 칩 테스트 결과가 떴습니다. 전력 효율 52% 개선, 목표치보다 7% 더 높았습니다. 이사회가 술렁이었습니다. CTO가 물었습니다. 이게 양산에서도 가능한가요? 이미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실시간 양산 데이터까지 띄웠습니다. 76.8%. 어제보다 더 오른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승부수는 여기서부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책임자가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게이트 올 어라운드 기술입니다. 3나노를 넘어 2나노까지 가능한 차세대 기술로 삼성이 세계 최초로 개발했고 2025년 말 양산 준비가 완료됩니다. 이는 TSMC도 갖지 못한 기술이었습니다. 그때 가장 날카로운 질문이 나왔습니다. 수율 48%였던 회사가 갑자기 이런 성과를 냈다. 믿기 어렵습니다. 지속 가능합니까?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2달 전 바닥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 간절했고 더 과감할 수 있었습니다. TSMC는 이미 정점에 있습니다. 개선의 여지가 적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시작입니다. 6달 뒤 80%, 1년 뒤 85%를 약속드립니다. 이어진 1시간 동안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기술적 질문만 수십 개. 파티클 관리는 어떻게? 온도 변화 대응은? 공급망 안정성은? 우리는 하나하나 답했습니다. 준비해온 데이터와 시뮬레이션을 모두 보여드렸습니다. 오후 2시 발표가 끝났고 로스 부사장이 말했습니다. 인상적입니다. 9월 4일까지 최종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회의실을 나오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로비에서 다시 제임스 리우와 마주쳤습니다. 게이트 올 어라운드 기술 흥미롭군요. 하지만 양산은 다른 문제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제 말이 허세였는지 진심이었는지 저조차 헷갈렸습니다. 오후 5시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현장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이제 할 건 다 했습니다.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날 밤 한국팀과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현재 수율 77.1%입니다. 1%씩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좋은 신호였습니다. 테슬라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계약서 최종본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흐름이 우리 쪽으로 완전히 기울고 있었습니다. 8월 29일 금요일, 뉴욕에서의 마지막 날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로스 부사장이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이사회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7대 5였던 표가 지금은 6대 6입니다.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어젯밤 TSMC가 추가 제안을 했습니다. 가격 25% 인하, 5년간 독점 공급, 그리고 파워 11 공동 개발 자금 1,000억 원 제공입니다. 사실상 올인이었습니다. 우리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월요일까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최종 제안을 준비하십시오. 전화를 끊고 곧바로 긴급회의에 들어갔습니다. 가격 경쟁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다른 카드가 필요했습니다. 깊은 논의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국의 패키징 공장을 짓겠다고 제안하자. 현지 생산과 현지 공급. 엄청난 모험이었지만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귀국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고민했습니다. 정말 이길 수 있을까? TSMC의 92% 수율과 25% 인하 조건을 넘어설 수 있을까? 8월 30일 토요일 오후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주말 이틀이 마지막 준비 시간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집으로 가는 길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어? 아직 모릅니다. 월요일에 결정됩니다. 힘내. 당신이라면 할 수 있어. 위로였지만 마음속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TSMC는 너무 강했습니다. 2025년 9월 1일 월요일 오전 7시. 화성 캠퍼스 전략회의실에는 이미 모든 임원이 모여 있었습니다. 주말 내내 작업한 최종 제안서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미국 텍사스의 300억 달러 규모의 패키징 공장 건설. 책임자가 첫 페이지를 펴며 말했습니다. 이사회 승인을 받았습니까? 어젯밤 긴급 화상회의를 통해 통과됐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결제하셨습니다. 나라 전체가 움직이는 수준의 결단이었습니다. 무려 40조 원 규모의 투자였으니까요. 오전 9시 로스 부사장에게 최종 제안서를 발송했습니다.
답장은 짧았습니다. 접수했습니다. 이사회에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다림이 시작됐습니다. 오후 2시 뜻밖의 손님이 왔습니다. 바이두 반도체 총괄 왕후이와 팀이었습니다. 사전 연락도 없이 직접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장관님 급한 제안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왕후이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5년간 연 10조 원 총 50조 원 규모의 AI 칩 물량을 보장합니다. 조건은 단 하나 중국 전용 라인 구축입니다. 엄청난 제안이었지만 동시에 위험했습니다. 미국의 반응을 고려하면 신중해야 했습니다. 내일까지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도 TSMC와 협상 중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 현장 책임자와 긴급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미국과 중국을 동시에 잡는 건 불가능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50조라니. 그때 보안팀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내부 이메일이 외부로 유출됐습니다. 우리 수율 데이터와 공정 내용이 웹에 노출됐습니다.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누가? 조사 결과 TSMC로 추정되는 IP 주소로 전송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내부에 스파이가 있었던 겁니다. 즉시 조사가 진행됐고 2시간 만에 범인이 밝혀졌습니다. 신입 엔지니어 1명. TSMC가 1년 전부터 심어둔 산업 스파이였습니다. 얼마나 유출됐습니까? 다행히 핵심 기술은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율 77%라는 사실은 알려진 상태였습니다. 2025년 9월 2일 화요일. IBM에서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혹시 TSMC 쪽으로 기운 것은 아닐까? 오전 11시 테슬라의 머스크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IBM 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내일 결정됩니다. 만약 IBM이 TSMC를 선택하면 우리도 재검토하겠습니다. 분명한 압박이었습니다. IBM을 놓치면 테슬라도 위험하다는 뜻이었죠. 오후 3시 충격적인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TSMC가 IBM 이사진에게 개별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개인 인센티브까지 제시한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더러운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는 정면으로 갑시다. 현장 책임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녁 7시 집에 가려던 순간 왕후이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조건을 올릴 수 있습니다. 60조까지 가능합니다. 순간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정한 바가 있었습니다. 미국 시장을 버릴 순 없었습니다. 지금은 어렵습니다. 그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9월 3일 수요일 D-1. 아침부터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모두가 내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로스 부사장에게서 짧은 메일이 왔습니다. 내일 한국 시간 오후 10시 발표입니다. 단 3문장뿐이었습니다. 단서는 전혀 없었습니다.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데이비드를 만났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길 겁니다. 왜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IBM은 가격만 보지 않습니다. 혁신과 미래를 봅니다. 그리고 미국 공장 카드는 정말 강력합니다. 오후 4시 수율 테스트 결과가 나왔습니다. 78.3%. 다시 3%가 올랐습니다. 80%가 눈앞이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이 데이터를 로스 부사장에게 보냈습니다. 인상적입니다. 아주 짧은 답장이 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결과에 대한 힌트는 없었습니다. 저녁 8시 퇴근도 못한 채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됩니다. 지난 석 달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지 아니면 물거품이 될지. 그때 현장 책임자가 들어왔습니다. 장관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장관님이 이룬 건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꼭 이기고 싶습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최선을 다하고도 안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해냈습니다. 48%를 78%로 만들었잖아요. 이미 기적입니다. 밤 11시 집으로 돌아오니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일이구나. 잘 될 거야. 당신들이 얼마나 노력했는데. 하지만 세상은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 밤 10시. 그때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휴대전화를 확인하니 팀원들의 메시지가 쏟아져 있었습니다. 장관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78%를 만든 팀입니다.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일 축하 파티 준비하겠습니다.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맞아. 결과가 어떻든 우리는 이미 이긴 거야.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으니까. 드디어 그날 아침.
2025년 9월 4일 목요일 오전 7시.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내내 뒤척이다 5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남편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응. 오늘 밤이면 끝이야. 어떤 결과가 나와도 자랑스러워. 고맙다는 말이 나오지 않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캠퍼스에 도착하니 이미 절반 이상의 팀원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다들 같은 마음이었겠죠. 밤새 뒤척였을 얼굴들이었습니다. 커피 드릴까요? 고마워. 너 어제 퇴근 안 했지? 집에 가도 잠이 안 올 것 같아서요. 회의실에는 현장 책임자가 서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다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젯밤에도 연락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시간은 오전 7시 23분. 발표까지 14시간 37분 남았습니다. 오전 9시 기존 업무를 하려 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모니터를 봐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전 11시 데이비드가 자리를 찾았습니다. 점심 같이 하시죠. 구내식당은 평소보다 훨씬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오늘의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심장 터질 듯 하시죠? 데이비드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 전 TSMC에서 발표할 때 이후로 이렇게 떨린 적이 없었습니다. 왜 우리를 도와주신 겁니까? 진짜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잠시 눈을 감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삼성 반도체 초창기 엔지니어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지만 늘 자부심을 갖고 계셨죠. 삼성이 세계 최고가 되는 걸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 꿈을 이어보고 싶었습니다. 오후 2시 뜻밖의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TSMC 제임스 리우였습니다. 좋은 경쟁이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당신의 노력을 인정합니다.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걸까? 혹은 그저 예의일까? 오후 4시 수요일 1일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78.9%였습니다. 또 올랐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장 중요한 건 IBM의 결정뿐이었습니다. 오후 6시 식사를 하러 나갔지만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현장 책임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무님 만약 안 되면 어떻게 하죠? 그러면 다시 하면 된다. 우리가 78%까지 올린 건 사실이다. 다른 고객을 찾으면 된다. 하지만 책임자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8시 모두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임원들과 핵심 팀원 20명이 자리했고 책임자가 말했다. 2시간 뒤면 우리 운명이 정해집니다. 결과가 어떻든 지난 석 달 동안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은 제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 박수가 번졌다. 그러나 모두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오후 9시 시간이 너무 느리게 흘렀습니다.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물이라도 드시겠습니까? 아니 괜찮습니다. 이러다 화장실만 자주 가겠어. 농담이었지만 웃음은 나오지 않았다. 오후 9시 30분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남편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힘내. 사랑해.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오후 9시 45분 회의실은 극도의 긴장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초침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오후 9시 55분 누군가 말했습니다. 5분 남았습니다. 모두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다. 오후 9시 58분 제 전화가 진동했습니다. 로스 부사장이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예상보다 이른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레이몬도 장관님. 최종 결정이 났습니다. 숨이 멎는 느낌이었다. 7대5로 삼성을 선택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 순간 모든 소리가 멈추었습니다. 정말입니까? 축하드립니다. 정식 계약 규모는 3조 5천억 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무엇이죠? 이사회가 만장일치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파워 12, 파워 13까지 장기 계약을 원합니다. 총 5조 원 추가입니다. 합치면 8조 5천억 원.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회의실의 모두가 저를 바라보았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순간 폭발적인 환호가 터졌습니다. 해냈습니다. 삼성이 이겼습니다. IBM이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껴안고 울었습니다. 책임자도 데이비드도 모두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로스 부사장 감사합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30분 뒤 TSMC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먼저 알려드립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책임자가 제 어깨를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해냈습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오후 10시 30분 CNN 속보가 쏟아졌습니다. IBM 차세대 파워 11칩 제조사로 삼성 선택. TSMC 독주 체제 흔들려. 언론은 뜨겁게 반응했습니다. 파운드리 시장 격변. 삼성 석 달 만에 기적을 만들다. TSMC 주가 5.2% 폭락. 오후 11시 회사 근처 식당에서 긴급 회식이 열렸습니다. 잔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장관님 솔직히 중간에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요. 한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나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해냈잖아요. 밤 11시 45분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테슬라 머스크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뉴스 봤습니다. 내일 계약서 보내겠습니다. 짧지만 강한 메시지였습니다. 그 뒤로도 전화와 메시지가 계속 왔습니다. 닌텐도, 브로드컴, 퀄컴 모두 축하와 함께 미팅을 요청했습니다. 자정을 넘겨 집에 도착했습니다. 남편이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뉴스 봤어? 엄청난 난리더라. 응, 드디어 해냈어. 고생 많았어. 그 말에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석 달 동안 참고 눌렀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2025년 6월 15일 48%, 2025년 9월 4일 78.9%, 112일이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112일. 그때 휴대전화에 마지막 문자가 왔습니다. 현장 책임자였습니다. 장관님, 내일부터 진짜 전쟁입니다.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고맙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IBM은 출발선일 뿐이니까요.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으로 편안한 잠이 올 것만 같았습니다. 우리가 이겼으니까요. 다음 날 2025년 9월 5일 금요일 오전 8시. 약간의 숙취가 있었지만 기분은 놀라울 만큼 상쾌했습니다. 출근길 라디오에서 우리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삼성이 IBM 파워 11 수주에 성공하며 파운드리 시장의 대격변이 일고 있습니다. TSMC 독주 체제가 흔들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회사 로비에 들어서자 평소와 다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장관님 맞으십니까?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경비팀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빠져나왔습니다. 회의실에는 이미 책임자와 임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젯밤부터 지금까지 미팅 요청이 17건 들어왔습니다. 테슬라, 닌텐도, 퀄컴, 브로드컴. 그는 리스트를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바이두에서도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조건을 70조로 올리겠다고 합니다. 70조. 잠시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오전 10시 테슬라와 화상회의가 잡혔습니다. 머스크가 직접 참석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장관님, 계약서 검토하셨습니까? 네. 문제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안이 더 있습니다. 배터리 관리 칩에 이어 파워트레인 칩도 맡아주실 수 있습니까? 추가로 3조 원 규모입니다. 테슬라 물량만으로 총 5조 원 규모. 2026년 2분기부터 가능합니다. 그럼 다음 주 정식 계약하겠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나니 손이 떨렸습니다. IBM 8조 5천억. 테슬라 5조 원. 벌써 13조 5천억이 넘었습니다. 오후 2시 닌텐도 도쿄 본사와 연결됐습니다. 차세대 스위치 콘솔 칩을 맡기고 싶습니다. 7나노 공정 연간 2천만 개입니다.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연간 1조 5천억 원 규모였습니다. 출시 일정은 언제입니까? 2026년 11월입니다. 가능합니다. 세 번째 대형 계약이었습니다. 오후 4시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TSMC 제임스 리우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정말 대단한 성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전화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TSMC에 오실 생각 없습니까? 부사장 직급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마음이 멎는 듯 했습니다. 경쟁사의 최고 위급이 직접 스카우트를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영광입니다만 저는 지금 맡은 일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마음이 바뀌면 연락 바랍니다. 통화를 끊고 현장 책임자에게 보고했습니다. TSMC가 장관님을 스카우트하려 했다고요? 그만큼 인정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거절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걱정했습니다. 9월 10일 테슬라와 정식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머스크가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서명을 마치고 그는 말했습니다.
장관님 솔직히 6개월 전만 해도 삼성 파운드리는 내 레이더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최우선 파트너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간절했습니다. 그리고 팀이 있었습니다. 그의 미소가 만족스럽게 변했습니다. 계약 발표와 동시에 삼성전자 주가는 8.7% 급등했습니다. 9월 15일 닌텐도 계약도 마무리됐습니다. 언론의 열기는 더 뜨거워졌습니다. 삼성 파운드리 한 달 만에 20조 원 계약. TSMC 아성 흔들리나. 시장 점유율 재편 예고. 9월 20일 믿기 어려운 소식이 또 들려왔습니다. 브로드컴도 우리와 계약을 원했습니다. 네트워크 칩만 2조 원 규모였습니다. 퀄컴도 독점 계약을 원했습니다. 중국 샤오미도 연락을 해왔습니다. 폭발적이었습니다. 하나의 성공이 또 다른 성공을 불러오는 선순환이었습니다. 현장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문제는 수주가 아닙니다. 생산 능력입니다. 라인을 증설해야 합니다. 그리고 9월 25일 결국 회사 이사회에서 중대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화성 캠퍼스 2라인 증설, 15조 원 투자, 미국 텍사스 공장 착공 확정, 40조 원 투자, 총 55조 원이었습니다. 회사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투자였습니다. 10월 1일 수율이 또 올랐습니다. 81.2%, 2.0%가 추가 상승했습니다. 마침내 80%를 돌파한 것입니다. 불과 석 달 전 48%였는데 데이비드가 제게 말했습니다. 장관님, TSMC가 이 속도에 도달하는 데는 2년이 걸렸습니다. 삼성은 넉 달 만에 해낸 겁니다. 10월 3일 우리는 바이두와 다시 만났습니다. 왕후이가 최종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5년간 80조 원입니다. 중국 AI 시장 독점 공급권까지 드리겠습니다. 엄청난 제안이었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미국 정부 승인이 필요합니다. 검토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빠른 답을 부탁드립니다. 10월 5일 일요일. 집에서 쉬고 있는데 책임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장관님, 내일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조금 일찍 와주시겠습니까? 무엇입니까? 내일 보면 압니다. 10월 6일 월요일 오전 6시.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출근했습니다. 책임자 사무실에는 사장님과 부사장까지 모두 와 있었습니다. 장관님, 사장님이 직접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루어낸 성과를 회사가 공식적으로 인정합니다. 오늘부로 파운드리 영업 총괄 상무로 승진입니다. 과장에서 상무로 2단계를 뛰어넘는 파격적 승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팀의 노력입니다. 겸손은 좋지만 인정할 건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사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스톡옵션 10만 주입니다. 장관님 인생이 바뀔 겁니다. 현재 주가로 계산하면 80억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오전 7시 공식 발표가 나갔습니다. 삼성전자 IBM 파워 10일 단독 수주. 석 달간 총 25조 원 계약 체결. 파운드리 점유율 11%에서 17%로 급등 전망. 언론이 폭발했습니다. 삼성 파운드리의 기적. 48%에서 81%로. 111일 만에 불가능을 뒤집다. TSMC 독주 체제 종말. 오전 10시 전사회의가 열렸습니다. 사장님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해냈습니다. TSMC의 독점 시장에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진짜 경쟁자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이 성과의 중심에는 레이몬도 상무와 파운드리 팀이 있습니다. 모든 시선이 제게 향했습니다. 부끄럽지만 뿌듯했습니다. 그 사이 TSMC 주가는 또 떨어져 누적 8.3% 하락. 반면 삼성전자는 23% 상승했습니다. 오후 3시 데이비드가 찾아왔습니다. 상무님 축하드립니다. 승진하셨다면서요?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도구를 준 것뿐입니다. 실제로 해낸 건 상무님과 팀입니다. 앞으로도 함께하겠습니다. 물론입니다. 이제는 진짜 전쟁입니다. TSMC와의 싸움은 지금부터죠. 오후 5시 퇴근길에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나 오늘 조금 일찍 들어가. 무슨 일 있어? 승진했어. 그리고 축하할 게 좀 더 있어. 정말 잘됐다. 저녁 준비해 둘게. 차를 몰며 100m 앞 화성 캠퍼스를 보았습니다. 저녁 노을 아래 물든 건물들은 눈이 시리게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2025년 6월 15일부터 10월 6일까지 113일.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모두 이루어낸 시간. 그러나 데이비드 말처럼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였습니다.
TSMC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자신감이라는 무기가 있었으니까요. 불가능을 뒤집은 경험이 있었으니까요.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었습니다. 엑셀을 밟으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까? 기대감이 차올랐습니다. 에필로그. 새로운 시작. 공식 발표가 나갔던 날 저녁 7시. 거실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채널이 우리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죠. 삼성 파운드리 넉 달 만에 기적 창조. 수율 48%에서 81%로. 업계 전문가들 충격. 시장 판도 재편. TSMC 독주 체제 흔들려. 남편이 옆에 와 앉으며 말했습니다. 뉴스에 당신 이름 나왔어. 레이몬도 상무라고. 민망하네. 뭐가 민망해. 자랑스러운데.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박상진 부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오늘 부사장으로 승진한 참입니다. 장관님 내일 바이두와 최종 미팅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유럽 업체들도 만나야 합니다. 독일 보쉬와 프랑스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일정이 꽉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즐거웠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113일 전 48% 수율을 보며 절망했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TSMC와 44%포인트 차이. 절대 따라잡을 수 없을 것 같던 격차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냈습니다. IBM 8조 5천억, 테슬라 5조 원, 닌텐도 1조 5천억, 그리고 앞으로 몰려올 수십조 규모의 신규 계약들. 그때 휴대전화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데이비드였습니다. 상무님 축하드립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그리고 조심하십시오. TSMC가 움직입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TSMC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제 우리도 달랐습니다. 48%에서 81%로 올린 팀. 불가능을 현실로 만든 팀. 다시 뉴스 화면을 보았습니다. 증권가 전문가들이 분석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2026년 삼성 파운드리 점유율은 20%를 넘을 것입니다. 2027년에는 TSMC와의 격차가 30%포인트 이내로 좁혀질 전망입니다. 불과 2년 뒤면 진짜 경쟁 구도가 형성된다는 말이었습니다. 남편이 묻습니다. 이제 좀 쉴 수 있는 거야? 아니, 이제 시작이야.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니까. 그래도 오늘 하루만은 쉬어. 그동안 많이 고생했잖아. 저는 말 대신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밤 10시 마지막으로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미팅 요청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일본, 유럽, 동남아시아, 심지어 중동 기업들까지 모두가 삼성 파운드리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113일 전에는 상상도 못했을 일들.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바이두. 다음 주는 유럽 업체들. 그 다음은 미국 텍사스 공장 착공식. 쉴 틈은 없었지만 마음은 행복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쓰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48%에서 시작해 81%로 끝난 113일의 기록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TSMC 독주 체제에 생긴 첫 번째 균열. 이제 더 큰 변화를 만들 차례였습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2026년에는 85%, 2027년에는 90%, 그리고 언젠가는 TSMC를 완전히 넘어서게 될 날까지 우리의 도전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가능을 뒤집어낸 112일의 이야기입니다. 한국 반도체 기술력이 세계를 놀라게 한 순간, 한국이 핵잠을 갖게 되었다는 소식이 처음 전해졌을 때 나는 잠시 숨을 멈추었다. 일본이 그토록 집착해온 독도는 단숨에 손을 댈 수 없는 해역이 되었고, 미국이 한국의 핵잠수함 기술을 정식으로 이전했다는 발표가 나오자 일본은 말 그대로 침묵했다. 중국은 표정이 굳었고 대만은 머리를 숙였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한국의 조용한 반격이 시작된 것이다. 한국이 겨냥하고 있던 상대는 북한이 아니라 일본이었다. 독도는 더 이상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접근조차 허용되지 않는다. 나는 그 사실을 보며 내가 한국을 과소평가해왔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제 군사전략가의 고백이라는 말이 왜 회자되는지 이해가 갔다. 내가 본 한국의 잠수함은 전쟁보다 더 무서운 침묵을 품고 있었다. 지금부터 내가 목격한 진실을 기록하려 한다. 도쿄는 원래 고요한 도시다. 그러나 그날만큼은 그 고요함이 불길하게 느껴졌다. TV는 같은 특보만 반복했고 기자들은 카메라를 끈 채 브리핑룸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방위성은 정오가 지나도록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을 바라보며 나는 도쿄가 무언가에 크게 놀랐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싱가포르 국제전략연구소에서 동북아 안보를 분석하는 린 사무엘이다. 대만 해군에서 30년을 복무했고 함장직도 수행했다. 한국을 오래 관찰해왔지만 그날처럼 충격을 받은 적은 없었다. CNN은 긴급 속보로 이렇게 말했다. 미국 정부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완전 이전한다는 공식 발표. 그리고 일본의 긴급 대응 지연, 방위성의 답변 거부라는 문장이 이어졌다. 처음엔 믿기 어려웠다. 그 기술은 영국과 호주 정도만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었다. 그런데 한국이 그 문을 열어젖혔다. 가장 먼저 반응한 사람은 나였다. 나는 즉시 도쿄 특파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분위기가 전쟁도 지진도 아닌데 정권이 무너지는 날 같다고. 정권이 무너진다는 말이 과장처럼 들렸지만 이어진 한마디가 내 생각을 멈추게 했다. 독도 문제, 이제 끝났다는 말까지 나온다는 것이다. 나는 곧바로 컴퓨터를 켜고 지난 5년간의 독도 관련 군사교신과 훈련 기록, 잠수함 이동 데이터를 확인했다. 그리고 패턴 하나를 발견했다. 한국은 최근 2년간 독도 주변의 잠수함 훈련을 2배로 늘렸고 SLBM 훈련은 일본이 대응하기도 전에 끝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일본은 이를 단순한 무력 시위로 여겼다. 그러나 나는 그때부터 이상함을 느꼈다. 훈련 속도, 통신 암호 변경 주기, 수면 부상 간격 등 모든 것이 달라지고 있었다. 나는 이를 보고서에 기록했지만 회의에서는 늘 같은 말만 들렸다. 한국은 핵을 못 가지니 의미 없다는 반응이었다. SLBM 하나 발사한다고 뭐가 달라지느냐는 질문까지 나왔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뉴스 앞에서 단 하나의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다. 일본에게 큰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이었다. 핵추진 잠수함이 갖는 의미는 단순히 전력을 강화하는 차원을 넘는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공간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 다시 말해 해저에서 상대의 시야를 지워버리는 권력 그 자체였다. 기존의 디젤 잠수함은 연료 보급을 위해 반드시 일정 주기마다 기지에 들러야 했고 그때마다 노출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그러나 핵추진 잠수함은 그 모든 한계를 무력화한다. 한번 자망하면 수개월 동안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고 작전을 지속할 수 있고 음파 반사를 최소화하는 설계와 무인 체계와의 연동성, 정밀 타격 능력까지 생각하면 이는 전쟁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기술이다. 그리고 그 기술이 이제 한국의 손에 들어갔다. 나는 즉시 일본 내부 분위기를 추적했다. 보수 언론은 한국이 금기를 깼다며 격앙된 논조를 쏟아냈고 야당은 자위대가 더는 억제력을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작 정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조용함이 문제였다. 일본은 예전처럼 비난하거나 경고하는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이번만큼은 진짜로 뒤처졌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잠시 후 NHK는 정부 고위 관계자의 익명 발언을 인용해 이렇게 보도했다. 한국의 기술력은 우리가 예상한 속도보다 훨씬 빨랐고 미국과의 협의는 이미 수개월 전 비밀리에 끝났다는 것이다. 우리는 너무 늦게 알았다. 늦게 알았다는 표현은 군사 분야에서 거의 패배 선언과도 같다. 특히 독도처럼 민감한 해역에서는 일본이 물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조차 어려워질 것이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이 그 주변을 순환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일본 해군은 함정을 보내는 순간부터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된다. 음파 교란이라도 발생하면 내부에서 책임 공방이 벌어질 것이고 정권 불안으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있었다. 도쿄 전체가 침묵한 이유는 단 하나였다. 일본은 알고 있었던 것이다. 자신들이 오랫동안 주장해온 독도가 이제는 물리적으로도 손이 닿지 않는 섬이 되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섬 아래를 한국의 핵잠이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다음 브리핑을 준비하며 문장 하나를 적었다. 이것은 무기 체계가 아니다. 이것은 전략적 굴욕이다. 일본은 독도에서 공식적으로 밀려났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진짜 충격은 이제 막 열리기 시작한 것이었다. 나는 한국이 그동안 무엇을 준비해왔는지 다시 깊이 들여다보았다. 오랫동안 일본이 한국의 잠수함 개발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추적해왔다. 방위성은 공식적으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내부 문건과 비공개 보고서는 늘 같은 결론을 반복하고 있었다. 한국은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 수 없다. 한반도의 제약, 기술적 한계, 전략적 조건 등 그들은 온갖 이유를 들며 가능성을 배제했다. 일본은 몰랐던 것이 아니다. 정반대로 알고도 무시했다. 나는 여러 일본 해상자위대 출신 장교들과 대화를 나누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어느 날 도쿄의 작은 연구 모임에서 전직 해군 장성과 마주한 적이 있다.
그는 차잔을 내려놓으며 이렇게 말했다. 린 고문, 한국은 바다 경험이 너무 얕습니다. 반도 국가의 한계죠. 나는 그의 표정을 관찰했다. 그는 진심으로 자신이 옳다고 믿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한국이 SLBM을 수중에서 발사한 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는 어깨를 가볍게 으쓱하며 답했다. 그건 쇼 같은 겁니다. 잠수함의 본질은 작전 지속성, 은밀성, 그리고 핵심 기술 운용 능력입니다. 그 점에서 한국은 일본을 따라올 수 없다는 그의 말은 오래된 확신의 반복이었다. 그러나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사람은 여전히 과거의 일본만 보고 미래를 읽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 사실 한국이 기술적으로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장보고 이 사업이 시작되었을 때 일본 정보기관은 이미 관련 보고서를 여러 차례 올렸고 한국이 독자적으로 SLBM을 개발 중이라는 사실도 파악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판단을 지배한 전제가 하나 있었다. 한국은 미국이 허락하지 않으면 핵추진 기술을 만들 수 없다는 믿음이었다. 그 전제는 일본이 수십 년간 자신의 우위성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해온 근거였다. 미국의 핵심 군사기술에 접근하는 나라는 일본이 가장 앞서 있었고 미일 동맹의 기술 수준은 아시아에서 독보적이라 여겨졌다. 그래서 일본은 한국이 아무리 노력해도 미국이 허용할 리 없고 결국 일본의 기술적 우위를 건드릴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때부터 나는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일본은 왜 이렇게까지 확신할까? 몇 달 뒤 도쿄의 한방위성 분석관이 그 답을 주었다. 그는 담담하게 말했다. 우리는 늘 미국의 기준으로 한국을 평가해왔다고. 미국이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 아래에서만 판단했다는 것이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그런데 만약 미국이 허용하면요? 그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짧게 답했다. 그럴 리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 말은 일본의 전략적 오판을 그대로 드러내는 대답이었다. 한국의 기술 속도를 과소평가한 실수, 한국과 미국의 신뢰관계를 가볍게 본 실수, 독도 문제를 단순한 영토 갈등으로만 해석한 실수,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이 더는 과거의 한국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지 못한 실수였다. 얼마 전 일본 해상자위대 연락 장교와 통화하며 그들의 태도를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린 고문, 한국이 핵잠수함을 만든다고 해도 일본이 걱정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다. 독도 때문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짧은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가 이어졌다. 그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습니까?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해역 전체의 전략 균형이 바뀝니다. 그 말 이후 그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일본은 한국이 새로운 군사 플랫폼을 확보할 때마다 늘 같은 패턴을 보였다. 처음에는 비웃고 다음에는 무시하고 마지막이 되어서야 뒤늦게 위협을 인정하는 방식이다. 나는 보고서에 이런 문장을 적은 적이 있다. 일본은 한국을 과거 성장 모델의 그림자로 본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독자적 전략 국가로 변모했다. 일본 회의장에서는 조용한 탄식이 흘러나왔고 그들은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오늘 미국의 공식 발표 직후 일본이 보여준 침묵은 그동안 축적되어 온 모든 오판의 결과였다. 일본은 알고 있었다. 한국이 더 빨라지고 있다는 것을, 기술적으로 위험한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미국이 더 이상 일본만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을. 하지만 그 사실을 알고도 한국이 그 선을 넘지 못할 것이라 믿었다. 그리고 방금 그 믿음이 산산이 깨져버렸다. 도쿄의 침묵은 두려움이었다. 밀려나는 것을 처음 경험한 강대국이 조용히 삼키는 체념 같은 분위기가 도쿄 한복판에 내려앉아 있었다. 나는 문서 파일을 닫고 다시 화면을 바라보았다. 일본의 문제는 단지 뒤처진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여전히 과거의 기준으로 현재를 해석하고 있었고 그 착각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부르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새로운 질문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일본이 애써 무시해온 변화, 한국이 어떻게 그 변화를 만들어 왔는지 그 본질을 짚어볼 때가 온 것이다. 군사전략가의 시선에서 바다는 해역과 통제권의 경계로 나뉜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그 바다는 단순한 바다가 아니었다. 한국은 독도라 부르고 일본은 다케시마라 주장하는 그 장소. 나는 어느 순간부터 이 해역을 명예의 바다라고 부르게 되었다. 군사 분석가로서 중립을 유지하려 노력했지만 양국의 움직임을 수십 년 지켜보며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은 이 섬을 지키기 위해 기술을 발전시켰고 일본은 이 섬을 주장하기 위해 역사를 뒤틀었다. 기록을 보면 1954년 이후 일본이 독도 인근에 무력 접근을 시도한 사례는 약 60건에 이른다. 대부분은 해상보안청 경비함이었고
때로는 자위대 함정이 우연을 가장해 독도 기준 12L 안으로 진입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한국은 단 한 번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경고 방송이 반복됐고 초계기가 즉시 날아올랐으며 한국 해군은 어김없이 대한민국의 영해라며 대응했다. 어떤 외신은 이를 작은 섬을 둘러싼 감정적 충돌이라고 표현했지만 나는 그렇게 보지 않았다. 그 섬은 단순한 바위 덩어리가 아니었다. 한국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잃지 않겠다는 역사와 존엄의 상징이었다. 나는 2019년 독도 인근에서 실제로 벌어진 충돌을 직접 목격한 적이 있다. 일본 해상보안청 함정 한 척이 기준점까지 접근했고 한국 해군은 초계기 2대와 고속정을 투입해 즉각 퇴거를 요구했다. 내가 타고 있던 관측선에서도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돌았다. 일본 측은 무전으로 이 해역은 일본 관할 수역이며 정당한 임무 수행 중이라고 주장했다. 한국 측은 단호했다. 귀함정은 대한민국 영해를 침범했으니 즉시 퇴거하라고, 더 이상 접근하면 무력 대응 사유가 된다고 경고했다. 그리고 10분 뒤 일본 함정은 방향을 틀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생각했다. 이건 단순한 훈련이 아니다. 이건 실전이었다. 그리고 한국은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당시 일본 언론은 이를 단순한 기술적 해상 분쟁으로 축소했지만 나는 그 배경에 흐르는 정치와 감정을 알고 있었다. 독도는 한국에게 식민지 시대의 상처와 직결된 장소였다. 1905년 일본이 불법 편입을 선언했을 때 한국은 국권을 빼앗기기 직전이었다. 그래서 한국은 독도를 단지 영토가 아니라 역사 회복의 상징으로 본다. 그들은 말보다 행동으로 이를 증명했다. 감시 기지를 강화하고 경비대를 상주시켰으며 해상 대비 태세를 끊임없이 조정했다. 그런데 이제 그 대응 방식이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들어섰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력이, 바로 핵추진 잠수함이 이 해역을 통제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나는 최근 해상작전 구역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독도 인근 수심 1500m 이상의 바다에서 반복되는 비정상 음파 반사. 이는 대형 잠수함이 일정 거리에서 대기하고 있다는 신호였다. 겉으로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 아래는 이미 누군가가 자리를 잡은 셈이었다. 그렇다면 일본 해상자위대는 이를 감지했을까? 물론이다. 그들은 30년 넘게 한국의 잠수함 패턴을 관찰해왔고 다양한 음탐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당연히 모르고 지나칠 리 없었다. 그들은 30년 넘게 한국의 잠수함 패턴을 분석해왔고 다양한 음탐 체계를 보유하고 있다. 문제는 그것을 감지하고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는 점이었다. 왜냐하면 지금 그 해역에 숨어있는 존재가 단순한 디젤 잠수함이 아니라 핵추진 플랫폼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두려워하고 있었다. 한국이 핵잠수함을 실전 운용하게 되면 독도 인근 해역은 완전히 차단된다. 단 한 척의 잠수함만으로도 일본 해군 전체가 움직임을 제약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의 한보고서는 핵추진 잠수함이 단순한 군사력이 아니라 주변국의 행동 반경을 물리적 심리적으로 제한하는 도구가 된다고 적고 있었다. 그 문장은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말이었다. 한국이 핵잠을 운용하는 순간 일본은 더는 우연한 진입을 핑계로 삼을 수 없다. 탐지될 수 있다는 공포, 그리고 그에 따라 생기는 외교적 책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이 이제 어떤 경우에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였다. 나는 최근 일본 전문가들 사이에서 들려오는 말을 기억한다. 이제 독도 인근은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바다가 되었다는 말. 이 말이 뜻하는 바는 단순히 해제권을 잃었다는 의미가 아니었다. 한 세기 동안 유지되던 우위의 감각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자백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흐름이 어디로 이어질지 조금씩 감을 잡기 시작했다. 한국이 독도를 지키기 위해 선택한 전략은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었다. 그 준비의 본질이 무엇인지 추적해야 할 시점이었다. 지금 동해를 바라보면 표면에는 전투함도 보이지 않고 초계기도 날아오지 않는다. 수면 위는 아무런 변화도 없는 듯 고요하다. 그러나 나는 그 아래 깊은 곳에 무언가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핵잠수함이 만들어내는 절대적인 침묵이다. 일본이 실제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폭발음이 아니라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는 존재, 즉 자망 중인 한국의 핵잠이었다. 최근 일본 방위성 내부 보고서 한 장은 이렇게 시작한다. SLBM과 핵추진 플랫폼의 결합은 탐지 가능성과 대응 시간을 치명적으로 약화시킨다. 이는 더 이상 감시 경쟁이나 억제 게임이 아니며 상황인식의 주도권 자체를 상실하는 것이다. 그 문장은 단순한 기술적 경고가 아니라 일본이 이미 알 수 없는 상태에 빠졌다는 자각의 표현이었다. 군사 분야에서 모를 수 있는 가능성은 언제나 가장 큰 공포로 이어진다.
그래서 나는 한국의 핵잠수함 전략이 가지는 의미를 더욱 깊이 분석해보기로 했다. 그 힘은 거대한 폭발력이 아니라 상대를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침묵, 즉 보이지 않는 압박에 있었다. 핵잠수함은 원자로로 움직이기 때문에 연료 보급이 거의 필요 없다. 이론적으로는 6달에서 1년 가까이 수면 아래서 머무를 수 있고 그동안 어디에 있는지 누구도 알 수 없다. 게다가 한국이 도입하려는 설계는 미국 버지니아급의 저소음 운용 개념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회피 설계, 수직 발사 체계, AI 기반 자망 경로 예측 기술이 결합된 형태였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했다. 일본 해군이 아무리 고성능 음탐 장비를 동원해도 한국 잠수함이 그 자리에 있는지조차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단 하나의 가능성만으로도 전략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 나는 이 현상을 침묵에 의한 지배라고 불렀다. 비공개 간담회에서 일본 해상자위대 장교 한 명이 말했다. 지금은 독도나 동해 해역에 함정을 보내기 전에 한국 핵잠이 있을 가능성부터 따져야 한다고. 그 말은 일본이 더 이상 작전을 자유롭게 계획하는 위치가 아니라 상대를 의식하며 움직여야 하는 단계로 내려갔다는 뜻이었다. 나는 이러한 변화가 동북아 전체의 전략 균형을 어떻게 바꾸는지 분석하며 침묵의 군사 전략이라는 개념을 정리하고자 했다. 기존의 군사력은 눈으로 보여주고 과시하는 데에 의미가 있었다면 이제는 존재하되 드러나지 않는 방식이 핵심이 되고 있었다. 한국은 그 전략적 변화를 누구보다 빨리 이해하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전력, 들리지 않는 위협, 그러나 필요할 때는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조용한 칼날. 핵추진 잠수함이라는 플랫폼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일본의 모든 해상 활동은 불확실성이라는 괴물과 함께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더 이상 자유롭지 않았다. 깊은 바닷속 어둠이 일본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었다. 나는 최근 국제전략연구소 내부 세미나에서 이 개념을 설명하며 하나의 질문을 던졌다. 만약 한국의 핵잠수함이 독도에서 100km 이내 해역에 잠항 중이라면 일본은 이를 감지할 수 있는가? 참석자들은 모두 고개를 저었다. 이어서 내가 던진 질문은 더 날카로웠다. 그렇다면 일본이 독도 해역에 항모를 전개할 수 있는가? 어느 누구도 확신을 가진 대답을 하지 못했다. 바로 그 지점이 핵추진 잠수함이 가진 심리적 우위의 정점이었다. 일본이 지금 느끼는 공포는 공격을 받을까 두려운 감정이 아니었다. 더 무서운 것은 어디서 공격이 올지 모르고 그 존재가 지금 이 순간 자신들의 바로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절망감이었다. 나는 이 상황을 조용한 전쟁의 시작이라고 부른다. 총성도 없고 탐지음도 없고 국제사회가 선언하는 전쟁도 없다. 그저 잠수함이라는 플랫폼 하나가 물속에 존재하는 것만으로 상대는 압박을 받고 행동은 제약되면 기존 전략은 무용지물이 된다. 그리고 지금 그 조용한 전쟁의 주도권은 일본이 아닌 한국이 쥐고 있었다. 일본이 마주한 과제는 이제 단순한 군비 확장이나 기술 개발 문제가 아니었다. 그들은 처음으로 심리적 열쇠라는 전장을 맞닥뜨린 것이다. 나는 이 상태가 얼마나 지속될지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 오간 기술 협력의 흐름과 최근 워싱턴 내부의 빠른 변화를 추적했다. 처음 워싱턴에서 유출된 문서를 접했을 때 나는 믿기 어려웠다. 핵추진 잠수함 기술 이전에 대한 대통령 직인 문구가 포함된 승인서였다. 그런 문장이 실제 미국 정부의 내부 문건에 존재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확인은 너무도 빨리 찾아왔다.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질문을 받자 짧게 대답했다. 한국은 이제 전력 균형상 핵잠수함 기술에 접근할 자격이 있는 신뢰 동맹국입니다. 신뢰 동맹국이라는 그 표현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려면 미국의 군사기술이 얼마나 폐쇄적이며 정치적 판단과 깊게 얽혀 있는지부터 알아야 한다. 미국은 지금까지 단 한 번, 단 하나의 국가에만 핵잠 기술을 공식 이전한 적이 있었다. 바로 영국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호주가 AUKUS 체계를 통해 제한적인 접근을 허용받았을 뿐이다. 일본은 수십 년 동안 미국의 핵심 동맹이라 불렸지만 이 분야에서는 철저히 배제되어 있었다. 그런데 한국이 그 벽을 넘어섰다. 기술 이전이 단지 기술의 흐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 전략 구도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뜻이었다. 나는 이 상황을 이렇게 정리했다. 미국은 이제 동북아에서 확실히 편을 골랐다. 그리고 그 선택은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었다. 일본이 처음 그 사실을 접했을 때 나타난 반응은 혼란, 당혹, 그리고 뒤늦은 분노였다. 어느 일본 국회의원은 긴급 회견을 열어 이것은 일본에 대한 배신이며 지역 안보 균형을 파괴하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은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곧 확정된 입장의 표현이었다. 나는 왜 미국이 이 시점에 한국을 선택했는지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 배경은 복잡하면서도 냉정했다.
첫째는 기술 신뢰성이다. 한국은 이미 장보고 3, 사업을 통해 디젤 전기 잠수함 분야에서 압도적인 실력을 증명했다. SLBM을 자체 개발했고 수직 발사 시스템을 통합했으며 AI 기반 항법 체계까지 실증 단계에 진입했다. 둘째는 정치적 안정성과 전략적 연계성이었다. 미국은 더 이상 일본이 내세우던 피해자 이미지에 기대고 싶어 하지 않았다. 최근 일본 내부에서 강화되는 우경화 흐름, 역사 수정 발언, 무기 수출 확대 시도는 워싱턴에게 더 이상 단순한 정치 문제가 아니었다. 미국은 이를 잠재적 리스크로 보기 시작했다. 반면 한국은 훨씬 정밀하고 예측 가능한 파트너로 평가되었다. 셋째 이유는 전략적 확장성이었다. 미국이 구상하는 인도 태평양 전략은 단순히 중국을 견제하는 수준을 넘어 다층적 안보 협력망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여기서 핵심은 핵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 중에서도 핵잠 운용 능력을 맡길 만한 소수의 나라를 만들 수 있느냐였다. 그리고 그 적임자는 한국이었다. 미국이 한국을 선택했다는 것은 기술만 이전한 것이 아니었다. 동북아 전략의 기준 자체가 달라졌다는 선언이었다. 우리는 일본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이제 한국에 더 높은 신뢰를 둔다. 이것이 일본에게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대목이었다. 일본의 한 외교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다. 동맹 내부의 서열이 바뀌었다. 이제 우리는 중심이 아니다. 그 말은 일본이 미국과의 군사 파트너십에서 더 이상 동등한 위치가 아님을 의미했다. 나는 도쿄에서 만난 미국 대사 관계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왜 지금 한국입니까? 그는 한 문장으로 끝냈다. 한국은 준비되어 있었고 일본은 계속 물러섰습니다. 그 짧은 대답 속에서 나는 워싱턴의 기준이 얼마나 단호한지 깨달았다. 동맹은 과거의 역할이 아니라 현재의 영향력과 신뢰로 평가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은 미국이 바라던 모든 조건을 이미 충족하고 있었다. 독자적인 개발 능력, 정밀한 작전 수행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고 통제할 수 있는 기술적 자제력. 나는 최근 하나오션의 핵잠 개념 설계를 분석한 보고서를 입수해 검토했다. 그 안에는 고도로 정제된 기술 로드맵이 있었고 미국 해군 기술진이 직접 남긴 주석까지 달려 있었다. 하이브리드 추진 체계와의 통합이 완전히 가능함. 제어 시스템이 핵추진 잠수함 안전 기준을 충족함. 이런 문장들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였다. 미국은 한국을 진정한 핵잠 동맹으로 인정했다는 사실이다. 이제 일본은 더 이상 미국의 첫 번째 선택지가 아니었다. 한국은 핵잠 기술을 확보하면서 외교적 위상과 전략적 위치까지 단숨에 끌어올렸다. 그 변화의 의미는 명확했다. 한국은 단지 무기를 받은 것이 아니라 미국의 전략 지도 안에서 선택된 국가가 된 것이다. 그리고 일본은 그 선택에서 제외되었다. 나는 다음으로 일본 내부에서 어떤 균열이 일어날지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특히 방위성과 정치권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중요했다. 왜냐하면 이 지점부터 일본의 진짜 위기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날 밤 일본 중의원 본회의장은 드물게 늦은 시간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다. 한국의 핵잠 기술 이전 소식이 발표되자마자 일본 정부는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그 충격은 곧바로 국회로 번져갔다. 도쿄 정치권에서는 좀처럼 보기 어려운 풍경이었다. 방위성 장관 고노 신지로가 직접 연단에 섰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단단했다.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갖는다면 일본도 검토할 시점입니다. 짧은 발언이었지만 국회 분위기는 순식간에 요동쳤다. 야당석에서는 비핵 원칙은 어디 갔느냐,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결정이라는 고성이 터졌다. 의장은 의사봉을 연달아 두드렸지만 소라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았다. 그 혼란을 지켜보며 나는 몇 년 전 비슷한 장면을 떠올렸다. 그때도 일본은 한국의 군사 발전에 민감하게 반응했지만 지금처럼 혼란스럽지는 않았다. 이유는 단순했다. 그때까지 일본은 자신들이 앞서 있다는 확신에 젖어 있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다. 한국은 미국의 공식 승인을 받았고 일본이 금기시하던 핵추진 잠수함이라는 장벽을 넘어섰다. 고노 장관의 발언 이후 일본 내 여론은 급격히 둘로 갈라졌다. 한쪽은 보수 진영이었다. 그들은 일본의 안보 현실을 근거로 우리도 핵추진 잠수함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해군의 확장, 한국의 기술 진보, 북한의 미사일 능력까지 모두 일본이 과거의 기준을 고집할 수 없다는 증거라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쪽은 완강히 반대했다. 대표적인 반대 인물은 전직 총리이자 현 야당 대표인 마에다 가즈오였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일본은 단 한 번도 핵무장이나 핵추진 전략 자산을 운용한 적이 없으며 그것이 헌법의 정신이자 전후 평화의 근간이라고 강조했다.
그 기준을 흔드는 순간 일본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잃게 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 발언은 즉각적으로 여론의 지지를 얻었다. 특히 중장년층 이상에서는 핵에 대한 본능적 거부감이 강했다. 피폭의 아픔을 공유해온 나라에서 핵추진이라는 단어조차 정치적 금기어에 가까웠다. 그러나 보수 언론은 정반대의 논조를 내놓았다. 한국이 가지면 일본도 가져야 한다. 뒤처지는 순간 일본은 동북아에서 영향력을 잃는다.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는 강한 주장들이 이어졌다. 이런 논리는 점차 젊은 층 일부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사회관계망에서는 일본은 언제까지 방어만 할 것인가? 한국은 핵무기 없이도 이렇게 전력을 끌어올렸는데 일본은 무엇을 했나 하는 비판이 늘어났다. 나는 이 상황을 일본 전략 정체성의 붕괴라고 정리했다. 일본은 경제대국이지만 군사적으로는 절제된 국가라는 이미지를 지켜왔다. 그러나 지금 그 균형이 흔들리고 있었다. 국민은 둘로 갈라지고 정치권은 서로를 몰아세웠으며 방위성 내부조차 확실한 방향을 내놓지 못하고 있었다. 심지어 해상자위대 출신 예비역들 사이에서도 의견은 갈렸다. 어떤 이는 핵추진 기술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고 또 다른 이는 그보다 일본이 잃어버린 전략 주도권을 되찾는 게 먼저라고 주장했다. 그 혼란 속에서 나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다. 일본은 이미 한 박자 늦었다. 문제는 따라잡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포기해야 하느냐였다. 일본이 핵추진 잠수함을 직접 개발하기엔 기술, 예산, 정치적 동의 모든 면에서 넘기 어려운 벽이 있었다. 미국도 일본의 핵잠 기술을 이전할 의사가 없었고 여론은 냉담했다. 남은 것은 흔들리는 자존심과 전략적 공백뿐이었다. 고노 장관은 국회 질의응답 말미에 안보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말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일본의 기둥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였다. 나는 그 발언을 메모하며 일본의 다음 흐름을 살피기 시작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일본은 자신들이 더 이상 주도권을 쥐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 무렵 중국 중앙방송의 보도도 평소와 달랐다. 화면 아래 붉은 배경 위에 굵은 글씨가 박혀 있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은 지역 안정을 위협한다는 문장이었다. 방송은 한밤중이었지만 메시지는 명확했다. 중국은 이제 분노하고 있었다. 나는 이 표현을 가볍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국은 그동안 한국의 군사 발전에 대해 겉으론 절제된 반응을 보였지만 속으론 감시와 견제를 지속해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스스로 불안정이라는 단어까지 사용하며 불편함을 드러냈다. 이는 한국을 더 이상 주변의 중간 세력으로 보지 않겠다는 의미였다. 베이징 외교부의 정례 브리핑에서도 우리는 한국이 지역의 안정과 신뢰 구축을 중시하기를 바란다는 말과 함께 핵추진 잠수함 개발은 이에 반하는 행위이며 중국의 입장은 단호하다고 밝혔다. 분명한 경고였다. 나는 즉시 중국 군사 전문가들의 반응을 살폈다. 그들이 운영하는 포럼과 학술 발표, 그리고 국방대학 분석 보고서를 검토하자 하나의 공통된 키워드가 눈에 들어왔다. 오판 가능성.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운용하게 되면 해양 충돌 가능성이 급증하고 그에 따라 전략적 오해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들이었다. 그들이 이러한 주장을 내세우는 이유는 단순했다. 한국이 더 이상 말로만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과거 중국이 한국을 바라보던 시선을 떠올렸다. 그들에게 한국은 미국의 그림자 아래 있는 제한적 군사국가였다. 기술은 발전해도 정치적 외교적 자율성이 크지 않다고 여겼다. 하지만 지금 그 프레임은 명확하게 깨지고 있었다. 한국은 이제 미국의 동해 아래 독자적 기술력과 전략 운용 능력을 동시에 인정받았고 특히 바다 아래에서는 중국의 통제권을 흔들 수 있는 유일한 변수로 떠올랐다. 중국 남부전구 출신의 한 전직 고위 장교는 자신의 논문에서 이렇게 평가한 바 있다. 한국은 지리적으로는 반도이지만 전략적으로는 해양 국가로 변신하고 있으며 핵추진 잠수함은 그 상징이자 중국 해군의 작전 반경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첫 번째 비대칭 요소라고 말이다. 그 표현에는 억눌린 불쾌함이 섞여 있었지만 동시에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 담겨 있었다. 중국 해군의 주요 전략은 항상 연안 방어 중심이었다. 잠수함 운용도 주로 자국 인근에서 은밀하게 숨어 기습하는 방식에 의존해왔다. 하지만 한국의 핵잠이 운용 반경을 넓히게 되면 중국의 2차 방어선까지 노출될 가능성이 생긴다. 실제로 일부 중국군 분석가들은 한국 핵잠의 존재만으로도 남중국해 작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놓았다. 이는 한국이 더 이상 동북아 해역에만 머무는 나라가 아니라 태평양 전체의 작전에 변수로 등장하고 있음을 의미했다. 이 변화는 중국에게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부정할 수 없는 위협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중국은 외교적으로는 압박하고 여론전과 정보전으로는 한국을 고립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중국 주요 포털에서는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이나 미국의 동북아 대리 전략이라는 키워드가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한국에 대한 부정적 기사와 댓글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나는 이런 흐름을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중국이 공간과 담론을 봉쇄하려는 체계적 시도로 이해했다. 한국이 보이지 않는 전력을 갖는다는 사실은 중국에게 기술적 위협이 아니라 자신들이 독점해왔던 해양 전략의 주도권이 흔들리고 있음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나는 베이징의 이런 반응이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라고 판단했다. 중국은 이제 한국을 동등한 전략 경쟁자로 인정하고 있었고 그 사실은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동북아 전체의 해양안보 지도를 뒤흔들고 있었다. 다음으로 내가 주목한 곳은 같은 중국어권이지만 처지는 전혀 다른 타이베이였다. 그곳에서는 또 다른 파장이 일어나고 있었다. 대북로를 따라 국회의 사당에 이르면 취재 차량이 길게 늘어서 있었지만 기자들은 어느 누구도 마이크를 들지 않았다. 카메라는 켜져 있었지만 모두가 침묵했다. 그날 국회 안에서 벌어진 일은 단순한 안보정책 논쟁이 아니라 국가적 자존심이 무너지는 현장이었다. 왜 우리는 핵잠수함이 없는가? 야당 의원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처럼 회의장을 울렸다. 그는 거칠게 질문을 던졌지만 정부 측 어느 누구도 그의 눈을 마주하지 못했다. 그 순간 타이완 정치권 전체는 한국이라는 거울 앞에서 자신의 무력함을 보게 된 것이다. 나는 타이베이에 머물며 국방위원회 회의를 직접 지켜보았다. 그날 의사록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놀랍게도 한국이었다. 핵추진 잠수함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회의장은 혼란과 질투, 당황과 분노가 뒤섞인 공기로 가득 찼다. 한 여당 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지금 겨우 다연장 로켓 발사기를 수입 계약하는 수준인데 한국은 바다 밑에서 움직이는 전략 자산을 손에 넣었다. 이는 단순히 무기 체계의 차이가 아니라 국제사회가 두 나라를 바라보는 인식의 격차라고. 이에 대해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준비된 답을 기계적으로 읽었다. 타이완의 전략 환경은 한국과 다르고 우리 군은 현실적 위협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이었다. 그러나 그 답변은 누구의 고개도 끄덕이게 만들지 못했다. 야당 의원은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그렇다면 HIMARS로 바닷속의 적을 어떻게 찾습니까? 남중국해의 긴장을 무엇으로 통제합니까? 북쪽에서 내려오는 전력에 대해 우리는 어느 깊이까지 대응할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이 끝나는 순간 회의장은 얼어붙은 듯한 정적에 잠겼다. 이날 국회는 답을 찾는 자리가 아니라 더 이상 질문조차 던질 수 없게 된 현실을 마주하는 자리였다. 나는 국회 회의가 끝난 뒤 복도를 지나던 한 젊은 의원을 붙잡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한국처럼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할 가능성은 정말로 전혀 없느냐고.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현실적으로 미국이 그런 기술을 우리에게 넘겨줄 리 없다고 짧게 대답했다. 나는 되물었다. 그렇다면 그게 진짜 문제입니까? 그는 고개를 떨어뜨리며 말했다. 우리는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받을 자격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 말에서 나는 이것이 단지 기술의 격차가 아니라 국가의 위상과 신뢰의 문제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타이완은 오랫동안 자주국방을 외쳐왔지만 현실은 그와 달랐다. 전투기 정비조차 해외에 의존하고 탄약 보급도 외부 지원 없이는 어려웠으며 전략 무기 체계는 한 번도 독자적으로 개발된 적이 없었다. 반면 한국은 SLBM을 자체 개발했고 디젤 잠수함에서 핵추진 개념으로 기술을 넓혀갔으며 세계적 조선 기업까지 갖추고 있었다. 타이완은 민주주의 국가이며 중국의 위협에 맞서는 최전선이라는 논리로 미국의 도움을 요청해왔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미국의 선택 기준이 가치가 아니라 역량과 자율성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타이완 내부의 자괴감은 온라인에서도 터져나왔다. 왜 한국은 되고 우리는 안 되느냐? 한국은 핵무기 없이도 강해졌는데 우리는 왜 아직도 미사일 한 기종에 집착하느냐는 질문이 이어졌다. 우리의 적은 중국이 아니라 20년 전의 사고에 갇힌 우리 자신이라는 말도 등장했다. 이런 목소리는 정치권뿐 아니라 군 내부에서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왔다. 나는 익명을 조건으로 인터뷰에 응한 해군 중령에게 물었다. 핵추진 잠수함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고. 그는 단호하게 답했다. 무기는 단순히 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존재만으로 전장을 바꾸는 것입니다. 한국이 보여준 건 보이지 않는 무기의 위력입니다. 그 말에서 나는 타이완의 현실을 읽었다. 그들 스스로도 알고 있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전력으로는 그 침묵의 힘과 맞설 수 없다는 사실을. 그리고 타이완 정치인들의 눈빛은 희망이 아니라 질문조차 할 수 없는 절망에 가까워 보였다. 나는 다음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 공항으로 향하며 그들의 침묵을 뒤로 남겼다.
오랫동안 한국의 군사 전략을 분석해온 나였지만 그동안 내가 놓친 결정적 오류 하나가 있었다. 나는 한국을 미국 기술의 단순한 복사본이라 생각했다. 창의성보다는 응용력, 전략보다는 따라가기, 그저 성실한 동맹이라는 틀에 가둬두었다. 특히 핵추진 잠수함 분야에서는 한 세미나에서 직접 말한 적도 있었다. 한국은 디젤 잠수함 분야에서는 뛰어나지만 핵추진 잠수함은 전혀 다른 단계입니다. 그들은 그 선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 말에 참석자들도 고개를 끄덕였고 나 역시 스스로의 판단에 확신했다. 하지만 그 확신은 2025년 부산에서 완전히 부서졌다. 정식 명칭은 국제해양방위산업전. 나는 주최 측 초청으로 전시장을 방문했고 그곳에서 나의 오판과 마주했다. 그 순간은 지금도 생생하다. 하나오션의 전시 부스 앞 차세대 잠수함 콘셉트 모델이 조용히 놓여 있었다. 외형부터 기존 잠수함과 달랐다. 매끄러운 곡선 대신 음파 반사와 탐지 회피를 고려한 각진 스텔스 구조, 소형 핵추진 체계를 염두에 둔 콤팩트한 배치, 소음 저감을 위한 림 추진 기술, 무인 운용과 자율 항해, 그리고 수직 발사관까지 통합 가능한 설계. 모든 요소가 이미 적용되어 있었다. 나는 한동안 발걸음을 멈추고 그 모델을 응시했다. 단순한 무기 모형이 아니었다. 내가 피하려 했던 현실이 그대로 형상화된 순간이었다. 주변 기자들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거 핵잠 아니야? 그러나 옆에 있던 하나오션 관계자는 조용히 정정했다. 핵잠이라는 표현은 사용하기 어렵습니다만 그 말의 나머지는 굳이 들을 필요가 없었다. 이미 충분했다. 그는 단지 30년간 준비해온 결과를 그대로 보여드렸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 한 문장은 겸손이 아니라 경고처럼 들렸다. 보십시오. 우리는 이미 이 지점까지 왔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자신감, 침묵 속에서 드러나는 기술의 언어. 나는 전시판 옆에 붙은 문구 하나에 시선이 멈췄다. 한반도 수심 환경에 최적화된 정숙 플랫폼 설계 완성. 그것은 단순한 홍보 문구가 아니라 실전을 그대로 상정한 전략적 선언이었다. 그 순간 나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틀렸고 그 사실을 너무 오래 외면해왔다. 그날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같은 행사에 참석했던 유럽 해군 분석가에게 말했다. 한국이 여기까지 왔을 줄은 몰랐소. 그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우리는 늘 한국이 따라가는 쪽이라 생각했지. 이제는 기준을 만드는 나라로 봐야 해. 그 말은 오래도록 귀에 남았다. 그리고 나는 그날 이후 보고서에 쓰는 문장을 바꿨다. 한국은 더 이상 복사하는 나라가 아니다. 자신만의 목소리를 가진 국가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다 아래에서 그러나 누구보다 또렷하게 전략을 말하는 나라. 그날부터 나는 한국을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보기 시작했다. 내가 하나오션이라는 이름을 군사분석 문서에 처음 올린 것은 약 15년 전이었다. 당시만 해도 그 회사는 단순한 조선업체로 분류됐다. 하지만 이제 나는 그들을 해양전략 플랫폼 개발의 핵심 주체로 규정한다. 하나오션. 그들은 조용하면서도 끊임없이 한국의 해양방위사를 새로 쓰고 있었다. 공개된 자료만 살펴봐도 그들이 지난 30년 동안 축적한 연구와 기술은 한국가가 단독으로 이루기엔 경이로운 수준이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소형 원자로 기반 추진체에 대한 연구다. 하나오션은 거의 외부 노출 없이 고속 중성자 냉각 시스템 연구를 여러 국내 기관과 협력해 지속해왔다. 이 기술은 단순한 발전용이 아니라 장기간 잠항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추진체의 심장과 같다. 그 다음으로는 자율 항해와 인공지능 기반 전투 시스템이다. 기존 잠수함은 승조원의 경험과 판단에 많이 의존했지만 하나오션은 위성 연계 체계와 초저주파 통신 기반에서 작동하는 AI 자동 항로 계산 시스템을 구현 가능한 수준까지 끌어올렸다. 이는 단 한 척의 잠수함으로도 여러 전략 구역을 동시에 통제할 수 있음을 의미했다. 또 하나 중요한 강점은 수직 발사 체계의 완전한 자립 개발 및 통합 능력이었다. SLBM 탑재를 전제로 설계된 이 체계는 한국이 자체 개발한 현무 계열 미사일과 완벽하게 호환되었다. 이는 외국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도 지속적으로 탄두를 개선하고 전략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정적 의미를 갖는다. 최근 한 국제 군사 전문지는 하나오션의 기술을 분석하며 한반도는 이제 세계 유일의 비핵 국가 중 SLBM 운용 해양 플랫폼을 가진 나라라고 평가했다. 그 한 문장은 이 회사의 위상을 명확히 보여줬다. 그러나 기술보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기술이 하나의 통합된 전략 구조로 묶여 있다는 점이었다. 하나오션은 단순히 부품을 만들고 함체를 조립하는 공장이 아니었다. 그들은 해양작전 전체를 설계할 수 있는 복합 전략 설계 집단에 가까웠다.
과거 유럽의 유명한 잠수함 제조사 관계자에게 하나오션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잠시 고민하다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조선 기술을 발전시켜왔지만 그들은 조선 기술을 전략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문장은 지금도 머릿속에 남아있다. 한국은 조선소를 가지고 있고 하나오션은 그 조선소 안에 국가의 미래를 심고 있었다. 또 하나 눈여겨볼 기술은 수중 스텔스 외피 기술이었다. 소리뿐 아니라 열과 자기장까지 최소화하는 복합 코팅 기술로 이는 하나오션이 수년간 축적해온 복합 소재 가공 능력이 만들어낸 성과였다. 그 은밀성은 기존 중국 핵잠과 비교해도 차원이 달랐다. 얼마 전 필리핀의 군사 전문가들이 부산 전시회에서 공개된 차세대 잠수함 모형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소리가 없다. 완전히 유령 같은 함정이다. 하나오션의 기술력은 단순히 성능의 우열을 가르는 차원이 아니었다.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는 전력, 흔적을 남기지 않는 힘이었다. 나는 지금도 기술 브리핑에서 들은 한 문장을 잊을 수 없다. 우리는 적에게 보이기 위한 함정을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적이 감히 상상조차 못할 위치에 존재하는 사라진 전력을 목표로 합니다. 그 말은 기술자의 자부심을 넘어 한국 해양 전략이 향하고 있는 방향을 그대로 드러낸 철학이었다. 그리고 그 철학은 지금 전 세계 해양 군사 전문가들에게 충격과 경외를 동시에 불러일으키고 있었다. 나는 이 흐름이 단순한 산업적 성공으로 마무리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것은 기술을 넘어서 전략이 완성되는 순간이었고 조용한 해양 패권의 서막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하나오션이라는 이름이 있었다. 하나오션의 핵잠이 공식적으로 공개되자 대부분의 외신은 즉시 북한 대응용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억제력 확보, 동해, 북단 감시 능력 강화 같은 기사들이 쏟아졌다. 그러나 나는 그 보도들을 보며 고개를 저었다. 이 잠수함은 북한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철저히 일본을 향한 메시지였다. 이 잠수함은 하나의 무기 체계를 넘어 수십 년간 묵묵히 쌓여온 분노와 의지, 그리고 잃어버린 명예를 되찾으려는 집요한 결집체였다. 한국은 오랜 시간 바다에서 밀려난 민족이었다. 20세기 초 일본 제국이 조선을 식민지화하며 해양 주권은 완전히 박탈당했다. 군함은커녕 바다를 마음대로 항해하는 자유조차 없었고 그 바다는 늘 감시받는 공간이었다. 그 상처는 단순한 역사적 기록이 아니라 세대를 넘어 이어진 감정이 되었고 다음 세대가 되찾아야 할 사명이 되었다. 그 중심에 독도가 있었다. 나는 이 핵잠이 겨냥한 방향이 단순히 북쪽의 위협이나 중국의 칭다오가 아니라 동해, 한가운데 독도를 중심으로 펼쳐진 일본 해군의 작전 지도임을 명확히 느꼈다. 한국의 핵잠은 더 이상 방어의 개념이 아니었다. 접근 자체를 차단하는 힘이었다. 나는 일본 방위성이 과거 한국의 SLBM 보유를 평가하며 플랫폼이 없으니 전략적 의미가 없다고 말했던 보고서를 기억한다. 그때 그 문장은 일본의 자만을 드러내는 문장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 문장은 완전히 뒤집혔다. 한국은 드디어 그 탄도미사일을 실전에서 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갖게 되었고 그것은 일본이 가장 가까이서 느끼는 해역을 조용히 순환하고 있었다. 그것은 한국이 선택한 명백한 메시지였다. 우리는 더 이상 당신들의 그림자가 아니다. 우리는 함부로 넘볼 수 없는 바다의 주인이 되었다. 나는 한국의 전략이 왜 이렇게 고요하면서도 치밀한지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다. 그들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고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행동도 하지 않았다. 핵추진이라는 단어조차 조심해서 다뤘고 기술 이전의 정치적 의미도 외부에 강조하지 않았다. 그러나 모든 준비는 빼앗긴 바다를 되찾기 위한 계산 아래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 계산은 국방 예산이 아니라 민족적 기억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나는 한국 해군이 독도 주변을 감시해온 기록을 수년간 추적해왔다. 순찰 주기, 초계 패턴, 경고방송 횟수 모두가 한 가지 사실을 말하고 있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잊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그 기억은 수면 아래에서 은밀하게 움직이는 강철의 함정으로 되살아났다. 나는 이 잠수함을 군사 전문가의 시선으로 분석해왔지만 어느 순간부터 기술보다 그 안에 담긴 감정의 무게가 더 크게 느껴졌다. 이것은 단순히 일본을 견제하는 무기가 아니었다. 한민족이 잃어버린 바다를 되찾기 위한 선언이자 침묵 속에 새겨진 경고였다. 우리는 과거를 기억한다. 그리고 그 기억 위에 새로운 현재를 세웠다. 이제 일본은 그 침묵을 듣고 있다. 파도를 흔드는 진동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만들어내는 전략적 침묵을. 나는 이 흐름이 한 척의 잠수함에서 끝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다. 한국은 이제 단순히 바다를 지키는 나라가 아니라 바다를 설계하고 통제하는 단계로 들어서고 있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북한도 중국도 아니었다. 일본이었다.
일본은 더 이상 독도를 분쟁의 영역이라 부르지 못할 것이다. 그 이유는 그 섬의 해저 깊숙한 곳에 한국이 만든 침묵의 주권이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서울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독도 인근을 비추는 실시간 위성 화면을 열어보았다. 화면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흐린 구름 사이로 드러난 수면은 잔잔하기만 했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다. 그 아래 어딘가에 한국이 만들어낸 침묵이 숨쉬고 있다는 것을. 지난 몇 달 동안 일본, 중국, 타이완, 그리고 한국의 해양 전략을 추적하며 나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다. 지금 동북아 질서를 바꾸고 있는 국가는 어느 강대국도 아닌 한국이라는 확신이었다. 중국이 두렵지 않은 이유는 명확했다. 숫자는 많지만 기술의 빈틈이 뚜렷했고 전략은 과시적이어서 되레 예측이 쉬웠다. 미국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거대한 움직임을 펼치지만 계산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의도만 읽으면 흐름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은 달랐다. 나는 한국이 두려웠다. 그들은 말하지 않았다. 선전하지도 않았다. 위협도 하지 않았다. 단지 기술과 설계, 전략과 철학 그리고 의지까지 하나씩 조용히 쌓아 올렸다. 그리고 모든 조각이 제자리를 찾았을 때 그들은 말도 없이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 그 순간부터 누구도 그들의 위치를 읽을 수 없게 되었고 그들을 감시할 수 없게 되었으며 심지어 그들 앞에서 오만한 말을 꺼내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게 되었다. 잠수함은 떠오르지 않았다. 하지만 한국의 존재는 오히려 더 또렷하게 수면 위로 드러났다. 나는 과거 국제보고서에서 독도를 분쟁의 상징이라 표현한 문구를 떠올렸다. 그 표현은 이제 완전히 틀렸다. 그 섬은 분쟁의 장소가 아니라 한국 전략이 가장 깊이 뿌리내린 중심 지점이었다. 그 주변 해역은 더 이상 누구의 시선도 허용하지 않는 공간으로 변해 있었다. 일본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중국도 예외가 아니었다. 타이완은 침묵으로 인정했고 미국조차 더는 조언하지 않았다. 이제 한국은 듣는 나라가 아니라 듣게 만드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가진 함정은 단순한 군사력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통제권이었으며 기존의 질서가 이해하지 못하는 새로운 전략의 언어였다. 나는 지금 그 언어를 가장 명확하게 이해하면서 동시에 가장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에 놓여 있다. 그동안의 어떤 위협도 구조가 있었고 어떤 외침도 예측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 나는 한국이라는 국가 앞에서 전혀 읽히지 않는 조용한 자신감을 마주하고 있다. 그리고 그 조용한 힘이 동북아 질서를 흔들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먼저 체감하고 있다. 한국은 여전히 비핵국가일지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었다. 그들은 이미 핵무기 없이 전략 지도를 다시 그리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그 잠수함이 떠오르기를 바라지 않는다.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더 무섭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더 이상 주변이 아니다. 질서를 새로 쓰는 중심에 다가선 국가다. 다시 위성 화면을 확인한다.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분명히 느낀다. 그 아래에 숨어있는 조용한 혁명.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고요한 나라를 두려워해야 할 때다.